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밤 여러분들 뵙고 있는 한민평소의 피부과 전문의 한민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이탈과의 중요성, 그다음에 산모의 중요성, 산모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갖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미즈메드 병원의 산후조리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산후조리원 네, 맞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의 산모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코칭을 하고 지도를 해주고 계신 김우성 원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불러야 되나요? 직함은 지금 현재 저도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 대표입니다. 네. 자, 네. 김우성 대표님 모시고 산후의 산모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재활하고 일상을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김우성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김민영 원장님입니다. 요즘 정말 필요한 바이탈과의 필수, 산모를 보고 2명의 혹은 3명의 생명을 늘 다루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영 교수님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출산과 출산의 어려움, 출산 후의 건강 회복에 대한 얘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방송이라 그랬는데 어떠세요? 방송을 처음 하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네, 이제 제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어가지고 네. 사실 뭐 긴장이 안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한민평 선생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이끌어 주시려 믿고, 네. 근데 제가 이제 평소나 아니면 산모들이나 이제 강의는 좀 해봤던 경험이 좀 있어서 네. 약간 이제 그렇게 최대한 그냥 강의다 생각하시고. 익숙한 자리에 생각하고 네, 이제 진행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은 왜 산부인과를 하셨어요? 요즘같이 인기 없는 과라는 걸 아시고 하셨잖아요. 아, 네. 사실 제가 제 프로필을 좀 보여주세요. 프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드리면 여기에 사실은 이제 이 의료계를 저보다 더 한 15년 정도 제가 80학번이니까. 그래서 그 네. 의료사를 또 아시겠지만 제 프로필에도 사실 산부인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가 좀 있는데요. 제가 99년도 세기 말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제가 이제 학교는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전남대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산부인과가 굉장히 수업이 이제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그리고 좀 다이나믹하고, 네. 그다음에 되게 좀 약간 이제 생명도 워낙 신비로운 거고, 또 이제 활기차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질병, 질환 좀 아프신 분들을 이제 치료하고 도와드리는 게 이제 의협의 또 본업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뭔가 건강하고, 한 가족의 이렇게 뭐 생명 탄생 이런 것도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았어서, 저는 산부인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이제 산부인과가 이제 뭐 필수과 내지는 이제 정말 이제 뭐 낙수 이제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좀 어려운 과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과였고, 물론 이제 뭐 피부과, 뭐 안과, 이비인후과, 피한성. 그다음에 네 이제 메이저라고 그래서 내외 산소. 산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도 그땐 경쟁률이 높았죠.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여학생을 1명 정도만 안 뽑았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당직을 못 쓰고 출산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뭐 의국 운영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자는 안 뽑았었어요. 저희 모교에서도 여학생은 이제 TO가 1명밖에 없어서 제가 모교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산부인과 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산부인과를 하고 싶어서 이제 모교를 벗어나서 이제 서울 쪽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전문 병원들이 꽤 있지만 꽤 이제 좀 이제 혁신적으로 산부인과 전문 병원인 이제 삼성제일병원, 이제 제일병원 지금 이제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게 사라지고 됐는데 있지만 뭐 산부인과로는 전설이죠. 네. 그래서 그 병원을 선택해서 거기서 제가 인턴부터 9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뉴 밀레니엄 2000년 때 제가 전공의 1년 차를 시작해서 정말 활활 태우는 전공의 생활을 마치고 거기에서 쭉 제가 이제 전문의로 이제 공직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출산율이 점점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병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경영이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2018년도까지 이제 공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병원이 이제 좀 폐업을 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미즈메디 병원에 이제 옮겨서 미즈메디 병원도 사실 제일병원의 그 가지 중에 하나죠. 네, 맞아요. 네. 공동 설립자분이셨고, 이 병원의 기조는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정말 환자한테 충실한 병원이고, 네, 그
뭐 경영의 수익보다는 네. 그 환자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스태프들 중심으로 오너의 뭐 어떤 사적 욕망보다는 네. 스태프들의 그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느낌으로 따지면 뭐 국립대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떤 네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병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미즈메드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의료 수요자, 그러니까 산모들, 그다음 부인과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사실은 김민영 교수님이나 대표님 모시는 이유도 제가 일부러 모시고 싶다고 여러 번 이제 부탁을 드려서 간청을 해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산후조리는 새로 생겼잖아요. 네. 거기는 요즘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저희 조리원은 사실 강서에 별로 없잖아요. 있긴 있었나요? 예, 조리원 강서에도 조리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병원 바로 옆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운영하는 조리원들이 강서에 그렇게 아주 별로 많지 않고 네. 대규모로 있는 조리원은 드문데, 강남 쪽에는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강서에 이제 강남과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퀄리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 더 환자 중에 좋은. 환자도 있는데 저보다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사실은 이제 회진도 가고 있거든요, 조리원에. 네. 근데 굉장히 쾌적하고 일단 넓습니다, 조리원 병실 자체가. 저도 사실은 이제 둘째 때 조리원을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좁거든요. 그렇죠. 좀 답답해서 그걸 또 못 견다신 분도 많은데 굉장히 쾌적하고, 네, 조리원이 넓고,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이제 같이 지금 참석해 계시지만 이제 임신부 또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한테 특화된 그런 운동 케어 프로그램들을 다 저희가 강남에서 모셔서 제가 세팅을 다 해놓고 최대한 회복을 빨리 하게끔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리원 이름이 디어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네. 그런 저희가 이제 그 슬로건을 내걸고 굉장히 이제 공들여서 이제 만들어진 조리원이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네. 강남 쪽에 조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스킨케어나 레이저는 있는데 네네. 운동하는 케어를 해서 운동 케어를 통해 갖고 산모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남 쪽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합력이 되셨어요? 김우성 대표님께서. 저는 되게 아주 좀 특이하게 이게 인연이 미즈메디 병원하고 됐는데, 네. 제가 강남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에서 강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네. 강의가 끝났는데 한 분께서, 산모 한 분께서 명함을 주시면서 자기가 의사인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서 강의 한번 해주실래요? 라고 했던 분이 계시는데, 누구예요? 그분이 미즈메디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이 됐어요. 본인이 산모였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미즈메디 병원을 알게 됐고, 강남의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이제 강의를 하던 차에 이제 미즈메디 병원과 연이 맺었고, 거기에서 이제 한번 의료진 대상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네. 1차로 했고, 그 이후에 2차 또 한 번 요청을 하셔서 또 했고,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제가 의료진 대상으로 해서 그 산모의 운동 관리, 또 산후조리에서 어떤 특이사항들이 이제 어떻게 최근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자료가 사실 저희 같은 전공 쪽에서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 네. 전문 운동 없어요. 코칭이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꼭 뵙고 싶다고 네. 원장님뿐만 아니라 저기 그 운동 치료를 해주는 네. 원장 대표님도 한번 꼭 뵙고 싶다 해서 같이 초대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서구식이잖아요. 네. 네. 서양은 산후조리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애 낳고 나면 그러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처럼 뭐 한 3, 4일 뭐 일주일 내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산모의 모습도 그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걸 딱 잘 네. 융합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개를 좀 했으면 해서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요거부터 강의를 좀 듣겠습니다. 네. 강의랄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산전 산후 관리인데, 그렇죠. 사실 이제 제 강의 내용은 아주 이제 심플하고요. 네. 근데 이제 강의 전에 제가 약간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오면서 이제 선생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현실에 주제를 대한 얘기를 하죠. 하셨는데, 네. 감명 깊게
봤던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의대 전공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OECD 그 자료에 근거한 네. 강의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왜냐면 2,000명 정원하겠다고 한 사람이 OECD 통계를 갖고 얘기했으니 저도 네네네. 그 통계를 갖고 인용할 네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강의도 정말 이게 팩트, 에비던스, 근거에 의한 자료들만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산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참조했던 이제 교과서와 그다음에 그 교과서에 있는 원문은 저희 주관적인 번역은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요즘 AI 챗GPT에게 제가 번역을 맡겨서 네. 약간 영어도 준비를 그냥, 해봤고요. 네. 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2000년도 때 이 수련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 사실 출산율을 하면 계속 이제 저하가 되어 있고 저출산, 이거는 워낙 이제 너무 지금 이제 뭐 이슈 중에 이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64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000년도 지금 작년인가 출산한 수가 한 23만 명, 22만 명, 거의 3분의 1로 20년 만에 줄었거든요.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항상 따라붙는 단어는 산모의 고령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실제 이제 미즈메디 병원 이제 자료인데 네. 저희가 10년 정도 이제 미즈메디 병원에 이제 방문하신 산모분들의 이제 연령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어요. 네. 네, 이제 이 10년 사이에 2013년도에는 이제 35세 미만, 보통 35세를 이제 고령화로 조금 기준으로 우리 보긴 때는 하는데, 29세를 배웠는데. 네, 그때 이제 35세 미만 분만 비율이 한 27% 정도였는데 10년 뒤에는 이제 40%. 그러니까 10명 내원을 하시면 그중에 4명에 해당하는 산모분들이 이제 35세 미만, 고령분만이에요. 네, 고령 분만이 되는 우리 거죠. 때는 35세 이때는 이상, 무조건 이상. 뭐 저기 네네네. 그 양수천자 해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무조건 C색이고 네네네. 뭐 그렇게 배웠던. 네네네. 네, 이제 그것도 의학적인 뭐 백그라운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오늘 조금 이제 뭐 내용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이 35세 이상의 분만 비율이 제가 40% 정도, 10명 중에 4명은 35세 이상이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평균 첫째 아이 낳으신 분들 평균 연령이 31. 아니요, 33세 정도 그래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와. 아마 조금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33세, 34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사실 이제 연령 자체가 올라가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는 그 기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 자료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인데요. 사실 30에서 39세 사이가 가장 이제 임신부들이 많은 연령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0명 중에 4명이 이제 35세 이상이고, 요 연령대가 가장 임신을 많이 해서 오신 연령대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만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걸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자 여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 구별되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10명 중에 지금 3명에서 4명 정도 해마다 늘고 있어서 2025년도에 BMI가 25 넘어가는 분이 10명에서 4명, 아마 여성이면 10명 중에 3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체질량 지수가 증가된 임신부들이 좀 더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신체의 변화 때문에 이제 고혈압이 그렇죠. 임신 전부터 있는 임신부들도 이제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인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세분화돼서 연령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것보다는 조금은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1명 좀 안 되는 비율로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더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원래 임신 전부터 당뇨가 있는 분들, 이거는 뭐 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도 조금은 더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미즈메디 자료인데 사실 일반적인 당뇨병도 있고 임신 중에 이제 특이하게 임신 중에 발견되는 당뇨병이라고 해서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출산하면 좀 나아지나요? 좋아지는데 사실 이게 임신 때 태반 호르몬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뇨병이 생기는 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기저에 원래 이렇게 당뇨병으로 이제 혈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실 더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5년 넘어가서 한 10년에서 20년을 추적하면 임신성 당뇨로 이제 진단됐던 분들의 절반 정도가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산모분들은 사실 이 검사를 하는 걸 되게 조금
힘들어하세요. 이게 왜냐면 이제 되게 진한 설탕 시럽이 있거든요. 한 네. 50g 정도 되는 정말 이제 진한 설탕 이 용액을 마시는데 그게 좀 메스껍고 되게 좀 느끼해요. 속이 쓰리 여기 후두가 좀 아릿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단 거 네네네네. 먹으면. 그래서 이제 고렇게 하고 또 1 시간 뒤에 또 인제 체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검사도 쪼끔 힘들어하시는데 여기에서 인제 만약에 인제 기준치 이상 쪼끔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더 진한 2배 더 진한 설탕 용액을 마시고 체열을 한 4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검사를 되게 이제 쪼끔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이제 선별 검사라고 '아 이분이 쪼끔 더 이제 임신성 당뇨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선별 검사가 보시면 연령별로 거기에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보통 기준치가 140 혈당이 넘어가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게 쪼끔 비율이 연령에 비례해서 보시면 인제 30세 전에는 한 뭐 10명 중에 2 명인데 40 세가 넘어가면 10 명에서 3 명에서 4명 정도. 아하. 예 요 검사를 하신 분이 10 명에서 3 명에서 4명 정도는 다시 또 재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연령에 비례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뇨로 진단되는 분들도 이것도 이제 미즈메드 병원 자료인데 저희가 10년 전에는 그냥 5% 정도였는데 네. 2021 년도에는 한 10% 정도로 10년 동안 이제 2배 정도로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다 임신을 하신 분들의 이제 연령 증가와 관련해서 좀 맞물리는 네, 부분이라고. 과체중, 당뇨 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인제 제왕절개 아, 분만율도 이것도 높아지는구나. 네. 이게 인제 통계청 자료인데 전체를 보시면 인제 한 2014 년도에 비해서 전체 제왕절개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인제 제일 흔한 연령대인 요 30 에서 39세 사이가 보시면 이제 2021 년도 자료는 57%. 근데 아마 인제 좀 3 년이 지났으니까 또 인제 늘었겠죠. 최근들 뽑아보면 쪼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요렇게 제왕절개율도 사실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추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제가 인제 우리나라의 인제 임신부의 어떻게 보면 인제 현황을 잠깐 인제 소개를 드렸는데 근데 인제 임신을 하면 다 너무너무 인제 귀한 애들이라서 그렇죠.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인제 임신 테스트 인제 양성으로 인제 "아 임신했어요." 하고 인제 오시면 박수.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제 나이를 제가 지금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 체중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뭐 이게 바꿀 수 있는 인제 그런 게 아니고 다 고정값이죠. 나는 이미 인제 시작되는 포인트부터 이렇게 나이와 인제 체질량 지수가 이런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뭐 그렇게 뭐 이업률이 뭐 좀 더 올라가고 한다는데 쪼끔 약간 인제 좀 겁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인제 싶은 포인트는 임신 중에 이제 산전 산후 건강 관리 중에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저희 의료진을 통해서 해 드리는 건강 관리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집이나 집에서 해야 돼. 직장에서 어. 산모분들이 인제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인제 저희가 대한민국 의료는 굉장히 정말 하이 퀄리티 의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상과 진료는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특별한 개인차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기 때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제 또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잖아요. 너무 그렇지만 좋죠. 좋은데 요즘에는 서울 시내 사실은 중심도 분만 병원들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서울 시내 안에서도 이 분만병원에 대한 접근성의 거리가 쪼끔 근데 멀어졌습니다. 분만하기 전까지 그래도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저기 네네. 산전 진찰을 한 6 네네네네. 개월 내지 7 개월은 해 주세요. 큰 돈이 네네네. 안 돼도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이기 네네네. 때문에 분만은 하지 않아도 이 산모를 소중하게 잘해서 네네네.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을 해야 된다는 소명 의식이 있어서 네네. 본인이 분만은 못 해도 산전 진찰은 6 개월 내지 7 개월은 해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산모가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리고 리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병원에 등록을 하시면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거에 대해서 인제 잘 내원을 하시면 이 이게 굉장히 인제 잘 갖추어진 진료에서 특별히 이제 벗어날 게 없고 물론 개개인별로 인제 세부적인 상황은 다 인제 진료와 상담이 들어가겠지만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인제
오늘은 사실 중요한 포커스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임신 중에 이제 복용을 권하는 그런 보조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굉장히 가능하고요.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신해서 오시면 저희가 예전엔 처방을 주로 많이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필요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본인이 다 알고 네,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잘 네. 챙겨서 드시는데 사실 이제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런 인식이 조금 더 많이 발달이 되셔서 잘 챙겨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조금 이게 몸에 뭐가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보조제를 조금 약간 이제 조금 잘 안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으신데 이런 거 이제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지만 이제 식사나 운동, 이제 체중 관리, 사실은 이제 요게 오늘의 운동 메인이라고 체중 할 관리가 수가 참 있는데요. 중요하죠. 예. 네네. 네, 요 부분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네. 10달 동안에 10kg 내지 12kg 찌는 건 정상이라고 네네네. 그때 족보로 기억이 나요. 네네네. 이 12kg 정도는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워낙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다 알려져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팩트를 들여다보면 아, 12.5가 기본값이구나. 이거는 이제 해박적 모식도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삭이 되면 아기의 사실 무게도 있고요. 이제 40주가 지금 만삭이거든요. 평균 체중이 한 3.4kg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3.3, 3.4kg 정도거든요. 태반도 이제 무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양수 무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궁도 이렇게 이제 비대해져서 커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유선이 발육되기 때문에 이제 가슴도 무게가 가슴도 있고, 커지고. 그리고 임신부들은 이제 아기 날 때 어떤 이제 약간 출혈이나 이런 게 대비해서 우리 몸이 적응을 해서 이 혈액 볼륨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손발 많이 붓잖아요. 만삭 때 그렇죠. 부종이 많이 아, 생기잖아요. 그게 저기 부종을 일으킨 게 엑스트라 바스큘라 네네네네. 플루이드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 손발 붓는 몸 안에 쌓이는 물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원이 지방이기 때문에 임신 호르몬들이 엄마의 몸에 특히 이제 뭐 약간 엉덩이나 이제 좀 복부 쪽 허벅지. 이쪽으로 이제 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량이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합산을 하면 나오는 게 요, 이건 그램이니까 12.5kg이에요. 그러니까 이 12.5kg는 내가 뭘 많이 먹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쯤이 되면 요 정도 몸무게는 기본으로 는다는 아, 거죠. 특별히 더 먹지 않아도 그냥 네, 대사 과정 중에 맞습니다. 저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 무게를 다 아. 합치면. 근데 기본값이라는 게 내가 많이 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느는 체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체중이 12.5kg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 임신부들에게 이제 전달을 할 때 이제 좀 강조가 아직은 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임신하면 좀 이제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변 주변에서 분들과 항상 가족분들, 부모님들이 그냥 네네네네. 막 밀어넣죠. 네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뒤에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12.5kg가 모든 임신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치는 아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요 왼쪽 표가 있는데 산모의 임신 전 체중에 따라서 이 체중 증가의 권장량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12.5kg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만약에 강의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이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보셔도 되는데, 본인 몸무게 킬로그램에다가 키 이제 뭐 160cm다 그러면은 이제 미터로 1.6. 바꿔서 1.6 곱하기 1.6을 나누면 이제 본인의 체질량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 체질량 지수에 있는 분들이 그 정도 한 12kg 정도의 몸무게 증가를 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25가 넘어가는 과체중이신 분들은 이제 최대 이제 12kg 미만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임신하면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더 과한 BMI를 가지신 분들은 더 적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몸에 있는 이 기본값이 12.5kg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분들은 임신 전에 비해서 식사랑 이런 거 늘릴 필요가 없고 조금은 더 운동을 많이 해야 적극적인 돼요. 신체 활동을 사실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태아의 건강에 훨씬 네네. 좋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뭐 태아의 체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신성 당뇨병, 뭐 임신성 고혈압, 뭐 저항절개율, 산후출혈 이런 것들 보통 임신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과들이 더 적정하게 되는 이 체중 증가 공가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각각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료실에 산모분들 1대1로 이제 저도 상담을 할 때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최대 이제 조금 이제 체격 있으신 분들은 최대 목표는 체중을 좀 목표로 삼으시고 가급적이면 10kg 이내로 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뭐 임신 5개월까지는 체중이 좀 안 느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건 그냥 직설적으로 써 붙이면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좀 하십시오가 답이 되겠네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임신하면 잘 먹으라고 하던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쵸, 얘기하죠. 그쵸. 예, 네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맞습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약간 이제 그 과거 이제 그 문화가 못살 연관이 때. 있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근대 이제 현대 전에는 못 살았죠. 사실은 이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작, 흔히 말하는 이제 논밭 육체적인 노동을 노동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신 기간 때만이라도 좀 쉬라고. 잘 먹고 음. 잘 쉬고 음. 이제 이런 게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요즘은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이 육지 활동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죠. 그렇죠. 근데 피곤한데 네, 과거에 비하면 또 음식을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육체적인 노동은 이제 좀 달라졌죠. 그렇죠. 네, 잘 드실 수 있고 좀 더 영양적으로 더 이제 잘 균형을 섭취할 수 잡혀서 있고 이럴 수 하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이제 교과서에 있는 제 그 칼로리에 대한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아, 옆에서 번역을 하면 임신 동안에는 총 8만 킬로칼로리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며 40주 동안에. 네, 40주입니다. 이런 말들이 조금 오해를 일으키기가 쉽거든요. 그러네요. 8만 킬로칼로리면 엄청난 엄청 먹어야 되는구나. 칼슘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회식을 한번 거하게 하면 10,000킬로칼로리 금방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기사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40주 동안의 총 추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주로 마지막 20주, 5개월 이후에 필요하고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임신 중에는 하루 이제 100에서 300킬로칼로리의 칼로리 증가가 권장됩니다. 저거 라면 3분의 1쪽인데. 네, 선생님. 이게 100에서 300킬로칼로리 음식 검색하면 아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이제 분들이라면 아마 대략적으로 금방금방 아실 거예요. 라면 3분의 1쪽 보너스 하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증가된 칼로리 섭취는 이제 임신 기간 동안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분기라는 게 임신 이제 초기, 중기, 네, 후기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근데 임신 전에 비해서 아. 에너지 요구량이 임신 1, 그러니까 초기는 0이죠. 아, 더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근데 이때는 사실 입덧도 있고 하셔가지고 더 못 못 먹기도 드시는 하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기가 되면 340, 이제 음. 후기가 되면 이제 452kcal 계란 하루에 2개 더 먹어야 되는구나. 네. 조금 추가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아, 하루에 요 정도 1000kcal 이상의 추가 섭취는 지방 축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기도 좀 비만화가 나와서 출산이 힘들어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리고 체중 증가는 확실히 이제 아기의 출생 체중과 좀 연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뒷부분 맨 마지막이 요렇게 이제 얘기를 코멘트를 하고 끝냈는데요. 임신 중 총 생리적 요구랑 아까 말씀드렸던 칼로리의 증가는 단순히 비임신에 비해서 임신에 특화된 요구량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 추가로 필요한 에너지는 신체 활동의 감소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가 보상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런 킬로칼로리를 꼭 반드시 늘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이 몸이 줄어들게 무거우니까 되는 거죠.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를 해야 되는데 아하. 그게 임신 전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이제 식사를 하시고 또 바로 이렇게 좀 쉬시고 눕죠. 주무시고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본 칼로리 증가가 필요가 없다. 더 과잉이 안 먹어도 되기가 된다. 네, 쉽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진짜로 그럼 신체 활동이 줄어드느냐?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요. 요게 예전에 제가 이제 제일병원에 있었을 때 연구했던 그런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총 이제 3,000명의 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체 활동을 임신 전부터 임신 1, 3분기, 그다음에 임신 2, 3분기 중기, 후기, 출산 후까지 쭉 활동도를 쭉 시리얼하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아, 미즈메드에서 한 거예요? 제일병원에서. 제일병원에서? 네. 네. 근데 이제 보면 걷기 활동 좀 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2번 이상, 요 정도 이제 한 43% 정도 한다고 하셨고,
MBPA가 뭐냐면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 중등도라는 게 약간 사이클, 좀 순찬 빨리 정도 있잖아요. 걷기. 빨리 걷기. 음. 이런 거 좀 순찬 활동을 이렇게 150분 그러면은 2시간 반이거든요. 네. 일주일에 150분이면 30분 하면 5일을 해야 되는 거고 40분 하면 4일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타이트하죠. 그렇죠. 네. 그런 활동을 꽤 많이 하셨어요. 생각보다는 60% 뭐 이제 거의 한다고 하셨는데 임신을 하시면 이 1분기거든요. 활동이 이제 반으로 줄어듭니다. 줄네요. 반으로 줄고 네, 이게 머슬 스트렝스닝 액티비티라는 게 근력 운동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애니로빅 스포츠라는 네네네. 거죠. 뭐 플랭크 아니면 뭐 아령, 뭐 스쿼트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한 10% 정도는 그래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임신 때 제로는 보면 안 거의 하네. 네. 거의 왜냐하면 초기는 약간 조금 유산기가 뭐 이런 있으니까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이제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다음에 활동이 좀 늘긴 하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임신 전에 비하면 이제 활동이 운동하시던 분도 하죠. 전혀 안 하는 걸로 바뀌네요. 네, 특히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가. 근데 사실 근력 운동이 모든 대사성 질환에 가장 좋다라고 필요하죠. 하잖아요. 근육량을 늘어나야 되니까. 당, 혈당 뭐 조절하는 것도 근력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 물론 유산소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이게 좀 줄어든다는 걸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자료를 한번 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사실 제 이 체중이 이제 12.5kg가 기본값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 직업 활동 하시는 임신부들도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이제 농경문화였다면 요즘에는 임신부들이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직장생활 이런 것보다도 이제 다이어트, 몸 이제 얘 조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다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셨다가 임신을 하면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해제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좀 많이 먹고. 그동안 조금 좀 자제했던 거. 내가 이제 이건 내가 우리 애가 원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먹고 싶었는데.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특히 또 이제 입덧이 끝나면 또 먹고 싶었던 것도 막 그동안에 안 먹었던 거, 못 먹었던 걸 막 먹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입덧이 없던 분들도 이제 임신했으니까 이제 조금 잘 먹어야 된다 해서 이제 좀 드시면 생각보다 체중이 되게 금방금방 늘어가지고 선생님 저 이렇게 한 달 사이 체중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12.5kg는 그냥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이제 잘 먹으라는 게 많이 양쪽으로 잘 먹으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생님도 그 규칙적인 식사와 골고루. 운동을 골고루 그걸 이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질적으로 골고루 먹는 안 드셨던 이제 좀 뭐 멸치 조림 이런 견과류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음식 말고 멸치 조림 그다음에 약간 이제 좀 두부나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뭐 빵, 스파게티, 떡볶이,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게 또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두부 그다음에 뭐 약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밑반찬 그다음에 이제 좀 샐러드 뭐 야채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한두 가지가 더 곁들여진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체중 관리나 그다음에 이런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굉장히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단 안짠. 선생님 페폭 잘 날리신다고 잘 알고 있는데 쉽지 안단 않아요. 안짠 맞죠? 그래서 이 12.5kg가 굉장히 사실 무겁죠. 10kg 아령 엄청 사실 들면 무겁잖아요. 못 들어요. 진짜 5kg도 잘 못 드는데 그래서 이제 10월 1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10일이요? 네, 곧 10일대가 10월 10일인데. 임산부의 날이에요. 그래요? 네네네. 몰랐어요. 네네. 왜? 10달. 네네네. 잘 만들었네. 네. 그래서 10월 10일이 이제 임산부의 날인데, 네,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간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행사, 뭐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남성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12kg에서 12kg 정도 되는 이 모형이고요. 이게 저기 걸친 조끼가 12kg구나. 네, 요 이제 여기 배에도 입으면 볼록하게, 애기처럼. 이거를 얼마나 내 몸이 힘들고 불편한지 남편들에게도 이제 간접 체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냥 이런 직설적으로 하면 한번 당해봐라. 네.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을 하는 것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아, 중요하다. 네, 왜냐면 그거는 사실 네, 맞아. 모르는 일반인들은 뭐 다 애 넣고 우르마에 해놨는데 맞습니다. 뭐네 애 놓는 게 뭐 대단한 네네네.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쉽죠. 네네. 그러면 진짜 이걸 하고 일어서면 정말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막 등도 아프고 굉장히 또 임신부들도 골반도 늘어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임신부들은 굉장히 몸이 힘들고 사실 불편합니다. 저거를 10월 10일 날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남성들이 한번 하면 아. 어떨까요? 그럼 너무 심한가? 네. 뭐 시청 앞에다가 시청 앞에다 놓고 다 한번. 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생각보다 '아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고 사실 이게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인제 굉장히 인제 몸을 여러 위아래 상하 좌우로 다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부들은 몸이 불편하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를 누르니까 소화 안 인제 소화도 되죠. 안 되고 식물도 넘어오고 의경련도 있고 또 가슴도 답답하고 인제 흉골 늘어나기 때문에 이 흉곽통도 있고 어깨는 기울어서 어깨 구부정이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손은 또 붓고 다리는 사실 더 많이 부어요. 네. 근데 또 당연히 인제 이 아래쪽이 하체가 눌리기 때문에 뭐 골반통, 치골통, 허리 아픈 거, 다리 붓는 거, 정맥류 쥐나는 거, 뭐 인제 어지러운 거, 메스꺼운 거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증상들 사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임신 후기이신 분들이라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나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거의 다 있으실 다 거예요. 있죠. 네. 정도의 차이 있을 네네. 뿐이죠. 근데 인제 이게 사실은 인제 요런 불편감을 인제 잘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없던 증상이 생기면 꽤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 발목 저희가 인제 접지르면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아프잖아요. 또 골반도 치골인대나 이런 거 늘어나면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엉덩이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정말 인제 울면서 오시는 분도 아, 있어요. 그게 이게 치골의 인대가 늘어나는 게 네네네. 그날 분만 시작할 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늘어나고 네, 있나 그러신 보죠. 분들도 어. 꽤 있어요. 사실 이러면 인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막 불안하고 걱정돼서 오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고 여기 있는 증상들도 다 인제 불편하고 하셔서 이거 혹시 내가 몸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임신으로 인한 인제 변화인지 아닌지 인제 좀 판별을 하고 대부분은 인제 임신으로 인한 변화이기 때문에 인제 좀 안심을 시켜 드리고 또 인제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 그 불편함을 대부분 해소를 해줄 수가 네네네. 있군요. 네. 네. 사실 임신 중에 인제 약물이 대부분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인제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 이 증상을 해소하는 약물들은 대부분 아기한테 인제 어떤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게 인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약품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참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힘들면 약 먹는 네네.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네네네. 없네요. 네. 그래서 오셔서 인제 진료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도움이 되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받고 가시면 쪼끔 잘 지내신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늘어나니까 근데 인제 임신 중 인제 이거는 저희가 인제 신체 체형의 변화 이런 걸 이제 쭉 뭐 이렇게 뭐 이미지 같은 거 하면 이제 요런 모식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딴 게 아니라 좀 잘못된 모식도다.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등도 좀 구부정해져야 되고 그렇지. 허리 이렇게 이렇게 되죠, 되고 이렇게. 예, 이렇게 뒤로 되는데 눕죠. 자 이분들은 너무 꼿꼿하잖아요. 너무 꼿꼿해 가지고 이거는 현실 반영이 좀 덜 된 이 모형도다. 사실 이게 구부정해지고 허리는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신체 활동을 이제 먹는 거는 오케이. 내가 그렇다면 이제 쪼끔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양적인 게 아니라 좀 이제 질적으로 좀 골고루 먹는 식생활은 인제 '오케이. 인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인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임신 중에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이것도 인제 저희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제가 아. 가져왔습니다. 우리 때 산과 옵스테틱에서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이런 거? 아 선생님 챕터에 교과서를 세밀하게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런 임신 중에 어떤 운동이 좋은지에 대한 거를 챕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인제 뭐 머터널 피지올로지라고 해서 임신 중 생리학이라고 한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 책이잖아요. 우리 배웠던 거는 저기 옵스테틱이 예. 빨간색 윌리엄스 예예. 예, 윌리엄스 아. 옵스테틱을 배웠는데 그다음에 가이네콜로지는 노란색 표지로 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챕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운동에 대한 얘기는. 아 그 챕터에서 아주 한 코너에 조그마하게 있거든요. 근데 아. 인제 이게 상과 교과서도 계속 인제 예 업데이트되니까. 업데이트가 되니까 근데 아마 없으셨을
족보의 맞고. 운동과 연관된 임신 중 운동에 대한 얘기는 제가 기억이 전혀 없어요. 네네네. 공부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없었을 아이고, 거라고 안 생각해요. 배웠거나 뭐 배웠는데 내가 잊어버렸거나 그랬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네. 그러니까 운동이. 네, 근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뭔가를 이제 학문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질환, 뭐 질병, 합병증 이런 식으로 이제 포커스가 좀 그렇죠.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임신 중에 물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빨리 발견하고 잘 치료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건강하게 잘 출산을 하시는 일반 임신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임신 기간 동안 10달을 이제 좀 더 편하게 좀 더 이 안정되게 지내게 돼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좀 강조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임신부의 날이나 어떤 이런 식생활이나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가끔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그건 좀 매주 반반적인 거니까. 150분이면 7일 기준으로 매일 30분인가요? 어떻게 되나? 30분이면 3, 50, 5일을 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아. 일반인도 운동 그쵸 똑같아요. 그거 하기도 네,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일반인이 매일 30분씩 5일 네. 운동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쵸. 선생님 운동 어느 정도 저는 저 하시나요? 정도는 해요. 아, 일주일에 한 4번, 5번, 1시간씩 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이클 음. 그냥 집에서 붙박이 음. 그걸로 이제 한 50분 정도 일주일에 3번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걷기, 달리기, 수영, 네. 자전거, 저충격 에어로빅. 네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제일 하시기 쉬운 게 이제 좀 걷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좀 빨리 걷는 속보를 원래는 이제 중간 강도가 해당이 되는데 한 중기 때는 속보를 하실 수 있지만 후기가 되면 힘들지. 무겁거든요. 관절이 다 제가 불편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후기에 이제 12kg가 늘어서 이제 힘이 들 때 지팡이, 그 등산용 지팡이 같은 거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거 듣고라도 걷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훨씬 낫죠. 네. 워낙에 지금 이런 가이드는 운동 쪽에서도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30분씩 뭐 5일을 하세요. 그다음에 50분씩 3일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일주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그렇죠. 168시간 중에 꼴랑 적어 2 시간. 150분, 2시간, 3시간. 이거를 한다고 해서 160 그럼 6시간, 160 한 4시간, 3시간을 가만히 계시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저 운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소한인 거고 사실 저거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논문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거는 가장 최소한이고 미니멈 가이드인 거고 여기도 더 보면 많이 움직여야 되고 최소구나. 매주 예, 아마 최소. 최소라고 나올 이게 거예요. 일상을 좀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해서 요 정도 더하면 최고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산모님들의 그런 이제 좋은 생활 패턴들, 익숙해진 편리해진 생활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어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 부족하다. 보여요. 예. 그래서 체중 증가도 더 많이 많은 것 움직여야 같고.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희 부모 세대 때 보면 훨씬 더 걷는 양도 많았고 신체 활동도 많았고 논두렁에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 정도의 강도의 신체 활동은 그냥 일상에서 더 많이 좀 하고 있지 않았나?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여기서 저는 얘기했던 저기 뭐죠? 금기 사항이 없는 경우라는 게 이제 조산이나 네. 유산에 있는 게 그게 금기 사항이겠네요. 네. 아. 이제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여기 이제 다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권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이제 아주 이제 중증 심혈관 호흡기증 있으신 분들 좀 못하죠. 드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아기가 이제 빨리 낳는 조산, 근데 이제 이 자궁문 경부 길이가 짧거나 하셔서 이제 첫째를 좀 조산을 했었는데 문 길이가 짧거나 하신 분들 중에 이게 이제 열릴 수 있어서 묶는 수술을 봉합술이라고 하거든요. 자궁경부 봉축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수술을 하신 분들은 조금 운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도 약간 이제 좀 조산의 위험률이 좀 올라가는 그렇죠. 경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출혈이 좀 많으시거나 뭐 이제 양수가 터지신 분들 당연히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입원 치료하셔야 입원하니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자간증은 이미 진단이 돼버리면 이게 임신 중독증으로 했던 질환인데 어차피 또 입원해 계실 거고 네. 이제 전치태반이신 분들은 이제 출혈이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면 좀 많이 될 수 있어서 그다음에 빈혈이 좀 심하신 분들 이거는 수치상의 빈혈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끔 이렇게 워낙 기립성저혈이라 임신부도 어지러우신 분들 많거든요. 여기서 키는 9.0인가요, 그러면? 이제 임신부는 기준이 이제 10점
이제 10일 미만인데 조금 요 정도 균열 심한 거는 한 8이나 9 정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헤모글로빈 수치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조절이 너무 되지 않는 당뇨병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중증 비만은 굉장히 고도 비만이신 분들, 그다음에 아기가 또 너무 이제 작은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활동량을 좀 이렇게 좀 짧게 집안에서라도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조금 바로바로 조금 뭐 설거지나 이제 좀 직장 다니신 분들은 또 밤늦게 또 청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네.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이제 식사하고 좀 간단하게 뭐 설거지하고 이제 집에서라도 조금 집안에서 좀 걷거나 올여름에 너무 더웠지만 이제 날씨가 좀 괜찮으면 좀 밖에서 잠깐 이렇게 산보하고 오시거나 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걸 꾸준히 지속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힘이 들죠. 네. 그러니까 힘이 자꾸 이제 자꾸 안고 싶고 눕고 싶어지는 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인제 이 이론적인 거는 물론 이제 어필을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그거를 인제 받아들이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부분은 또 약간 쪼끔 이제 괴리가 있을 수 있죠. 잠깐 옆으로 세서 자궁경부 봉합술이라는 게 네네. 조산에 위험이 있을 때, 자궁경부의 길이가 너무 짧을 때, 다태할 때, 그때 인제 자궁경부를 묶어 놔서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시술이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요즘 보편화돼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인제 고 부분이 근데 인제 이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적응증이 아주 정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돼 있는 부분보다는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제 사실 이제 산모분들이 워낙 요즘 정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또 얻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제 물론 객관적인 이제 진료를 다니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얻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정보를 얻고 또 약간 이제 불안하신 마음. 왜냐면 요즘은 애를 워낙 이제 하나나 하나님 둘밖에 둘이니까. 안 낳기 예. 때문에 소중한 아이들이라서 이제 고런 이제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인제 좀 해 달라고 하는 불안하셔서 산모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인제 하는 경우들은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은 이제 의학 지원이 있어요. 이제 셋째를 조산을 했는데 둘째를 임신해서 오셨는데 임신 한 16주에서 24주 사이에 자궁 경부 길이가 2.5cm 미만이다. 이런 아니면 또 인제 문이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보기 좀 열린 분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들은 정해져 있고 그 중간에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런 좀 이제 경우는 너무 인제 지나치게 원하는 그 산모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걸 음. 좀 지나치게 권하는 병원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요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저는 대중들한테 산모들한테 정확한 인디케이션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5cm 열려 있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네, 인제 초산부인 경우. 초산부인 경우. 네네.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인제 요렇게 있어서 사실은 인제 제가 인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제 요 부분인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제 이 임신 중에 그 12.5kg라는 그 체중 증가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아까 기본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임신 전과 그 비슷한 식사와 활동을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면 그러면 그 12.5kg 그 플러스 마이너스 내에서 그 정도 체중은 충분히 느시기 때문에 너무 인제 과한 그런 열량은 섭취는 하지 않으셔도 필요 없다.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이 불편함에 대한 어떤 운동이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오늘 이 김수성 대표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워낙 인제 그 부분 전문가시고 베테랑이시라서 도움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미즈메디 저희 옆에 바로 디어원 조리원 내에도 이게 인제 일반 조리원을 이용하시지 않은 분들도 저희가 인제 다 피트니스는 이용할 수 있다고 네네. 그랬어요. 네. 네네, 맞아요. 가셔서 다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인제 운동 처방권처럼 해서 인제 한번 체험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다 아니 피트니스 센터를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저는 가 봤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예. 좋죠. 우리나라에 과연 뭐 여기에 산모가 오지 않아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조리원에 안 와도 좋은데 운동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산모들은 여기 와서 누구든지 등록해서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놔서 야 정말
아이디어 좋다. 네, 저도 가서 체험해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네. 약간 무중력 운동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김 대표님한테 들을 얘기가 그겁니다. 산모가 해야 될, 아니면 산전에도 해야 될 운동, 그다음에 출산 후에 해야 될 운동,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네. 아까 전에 채팅창 보니까 질문도 운동 관련된 게 여러 개 있던데, 네. 일단 임신 중에 운동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일반인들은요, 네. 임신하면 운동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윤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은 그 의사협회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운동협회, 운동단체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좀 가이드 확인해 보면 운동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그렇죠.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이게 광범위한 단어고요. 일단은 산모가 임신 기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어요. 그런 표도 있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신 초기, 중기, 후기별로 퍼센테이지로 어떤 항목이 가장 높은 그 중요도를 따지냐라고 이제 나눠준 표를 이제 참고해보면 1위가 40% 정도 중요도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심폐지구력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가이드 보면 참고해주신 가이드가 대부분 심폐 운동이에요. 걷기, 수영,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달리기, 저충격 에어로빅, 네. 이거 다 전부 다 심폐지구력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산모님들은 유산소 운동 해라라고 하면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살 빼라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거는 운동 영역에서는 유산소 운동, 심폐기능 운동은 말 그대로 심장의 그런 박출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순환 능력을 향상시켜서 전체적인 신진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그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산모님들한테 뭘 또 얘기하냐면 임신 중에 저런 운동이 당연히 체중 조절하는 건 당연히 있어요. 하원 체중 조절이 그렇죠. 되는 거죠. 당연히 되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잊지 말으셨으면 좋은 게 결국 아기가 성장하려면 엄마의 혈액 공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탯줄을 통한. 네. 근데 그 탯줄을 통한 혈액 공급도 결국에는 그런 심폐 기능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장이 펌핑이 잘해야지 투방을 그렇죠. 통해서 피가 잘 네. 가죠. 그래서 일의 박출량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가 다른 거고 그런 것들은 사실 운동을 통해서 향상되는데 근력 운동으로 향상되는 게 아니거든요. 코어 운동으로 향상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저런 활동을 일단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한참 등산을 다닐 때는 분당 심박동 수가 35에서 40이었어요. 와. 35에서 40이요? 섬액이라고 맨날 그거 진짜 네. 섬액 아니에요? 섬액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할 때. 와. 예를 들면 북한산을 1시간 반에 올라간다. 와. 청계산을 올라갈 때 40분에 올라간다. 이거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그렇더라고요. 와, 진짜. 운동 안 하고 제가 살이 쪘잖아요. 분당 심박동 수가 65에 70회.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심장이 박출량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30회도 찍어봤고 70회도 찍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데 네, 산모들이 정말 심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생각이 네, 딱 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임신 기간에 일단 체중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너무 공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종목을 따지기 전에 예를 들어 뭐 필라테스 해야 돼요, 요가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심장이 좀 평소보다 뛰는 형태의 그런 운동들을 조금 습관화 하시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제 가이드를 확인해 보더라도 맞는 얘기예요. 운동 안 하던 여성이면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운동하는 걸 몸에 배겠다. 애 낳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시작 시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주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몸이 힘들죠. 무거워지고 힘들어요. 아픈 데도 많고. 그러니까 후기 때 하실 생각을 하셨다면 가능하면 중기 때 하시는 게 좋고 중기 때 하실 생각을 했으면 초기 때 합병증이나 위험도가 없으면 그러면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거워지지 않았을 때, 가벼울 불편감이 때. 없을 때. 네. 그래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의학에서는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세컨드 트라이메스터, 서드 트라이메스터 이렇게 배우는데 어찌됐든 임산부들은 초기, 중기, 후기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예. 초기 때 해야 될 운동, 중기 때 해야 될 운동, 후기 때 해야 될 운동이 좀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요? 비슷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2020년 가이드였거든요. 네. 최근인데 2020년 가이드를 보더라도 초기, 중기, 후기 전부 다 40%, 35%, 35%가 심폐 운동이에요. 그 밑에가 스트렝스닝.
근력 운동. 아. 그게 한 30%, 25%. 그 다음에 한 10%, 10%, 10% 있었던 게 코어 운동.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아무튼 이런 것들 해당 사항이 하나씩 있었고 마지막 항목이 그 이모셔널 스테이트라 그래서 심리적 상태는 좀 편하게. 매일 확인해봐라. 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임산부의 운동은 그런 심리적인 멘탈 싸움하고 그런 피지컬적인 거, 신체적인 거 그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멘탈은 맨날 체크해서 우울감이 증가되는지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하고 운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부분들 코어 잡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호흡 운동하고 좀 짧아진 근육이 있으면 유연성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러프한 일반 임산부들한테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 근데 운동을 늘 하면 이모션이 좋아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진짜 좋아져요. 네. 그게 이제 활동을 산후 우울증 관련된 논문들 같은 거 보면 리뷰 논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거기 보면 신체 활동 양하고의 상관관계는 너무 확실하게 검증이 돼서 운동을 통한 그런 어떤 신체적인 저희 운동심리학에서는 그 신체적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운동하니까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더 좋은데 즐거운데 야 운동하니까 개운한데 그런 신체적 자기 효능감이 결국 우울 지수도 낮추고 그러니까 저 좋습니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의료라는 게 같은 10명의 환자를 봐서 9명이 낫고 1명이 잘못되면 맞아요. 49명은 기억에도 없고 안 낳은 1명만 머릿속에 늘 남아서 머리를 이렇게 닭이 이렇게 쫓듯이 쪼아요.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잘 받아서 건강하게 잘 사는 기억도 안 나. 잘못되고 힘들어진 케이스만 되면 머릿속에 그것만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요. 그럼 저는 그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죽도록 뛰든지 뭐 너무 힘들게 산에 가든지 그래서 내 몸이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질 만큼 하고 나면 잠시 잊혀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한 명이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생각이 냉정하게 떠오르죠. 그 전까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내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았어. 힘들어. 네. 그리고 우울하지. 몸은 다 맞아요. 무너졌고 젖은 물려야 되고 그게 뭐 좋겠어요? 네. 그럴 때 운동을 해서 힘을 내서 젖도 물리고 몸도 만들고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사실 여기 동의합니다. 디즈메드 조리원 디어원에 오시면 네. 바로 운동 연계해서 조리원에 계시면서 아기도 이쁘게 보면서 예.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약간 이제 스트레스도 좀 풀 수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통증이 있냐 없냐를 먼저 저희가 봐서 통증이 있으면 일반적인 운동을 못 하세요. 못 하죠. 아픈데 그래서 어떡해요. 이제 다른 특별한 장비를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통증을 먼저 저희가 내려드리는 그런 치료적 운동 접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분류를 하고요. 아프냐 안 아프냐. 그렇죠. 그게 이제 페인이 있냐 없냐가 가장 첫 번째 룰 아웃 해야 되는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산모들은 대부분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일단은 경감시켜 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려면 그 의사 선생님들도 뭔가 검사, 객관적 검사를 그렇죠. 통해서 네. 골드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걸 찾아서 그 영역을 개선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운동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그냥 하라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근력 검사를 해요. 산모들에 대한 근력 검사를 해서 이것도 표준치보다 떨어졌는지 봐요. 특히 임신 후기랑 산 후에 내전근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 내전근 힘이 빠져야지 애를 낳아요. 근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서해부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걸어 다니시면서 치골결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골결합의 무게 증가 이런 것들이 오면 근육이 밑에서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게 이제 더 증가됐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감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오세요. 그리고 출산 후에 재활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아기 난 다음에 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여기저기가 엄청 되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중에 어떤 분은 복부가 제일 불편하고 어떤 분은 회음부 절개 부분이 제일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보행이 제일 불편해요. 그럼 그거에 맞는 평가, 그다음에 그런 어떤 평가를 기반으로 한 운동 처방, 방향 설정,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처방.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약간 객관적 지표를 그 에비던스 기반 면대면으로 다 해서 그러면 그 산모분들의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미리 먼저 해야 되네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아. 그래서 뭘 제일 먼저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이분들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쭉 하고요. 그래서 유산소 능력 어떤지, 근력 수준 어떤지, 그다음에 통증이 있는지, 어느 부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뭐 사모님 10명 모아놓고 요가하고 뭐 필라테스 그건 그게 아니죠. 아니구나. 예, 예. 아.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해왔는데 네. 제 전공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게 아하. 산후조리 비용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운동을 권장을 많이 하시고 산모들도 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구생만 똑같잖아요. 네, 그냥 10명 모아놓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너무 구색 맞추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해도 돼요. 유튜브는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산후조리원을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산후조리원을 한 15년 전에 네. 제가 13년 했거든요. 이 네. 일만 산모만 본 게 되게 오래 했죠. 아. 산모만 다루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은 산모를 본 사람인데 네. 15년 전에 강남에서 막 1,000만 원, 1,200만 원 받는 조리원을 다 가봤어요. 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다 가봤어요. 네. 차병원도 가보고 막 고급 조리원 다 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모아가지고 네. 모아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아니 1,000만 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명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원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참여율이 없냐 그랬더니 아기 낳으면 원래 그렇다. 힘들어서 운동 같은 거 안 한다. 일단 누워서 네. 이렇게 마사지나 받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산후조리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쉬다 나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당시엔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운동 전문가로서 너무 아쉽다. 여성 생애 주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일 텐데 그렇죠. 임신 출산. 잘하면 네.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죠. 잘못하면 무너져 내리는 게 출산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중요한 시기에 너무 산후조리라고 하는 정의도 기력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던데 기력을 회복하려면 제 생각엔 3개의 기둥이 필요해요. 하나가 운동, 그렇죠. 하나가 휴식, 네. 하나가 영양 상태 뭐 네. 이런 건데 이 중에서 운동을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특수한 체육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잠깐 이게 우리 김 대표님 이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프로필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면 현 대한 임산부 운동 처방사 협회장이라는 예, 맞습니다. 게 그러면 임산부 운동 처방사라는 거를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문체부에 등록이 돼 있는 저희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학부 수업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네. 들어보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못 외워서 이걸 띄운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아. 아니 임산부 임신 출산은 여성 생애 주기에서 아니 첫 월경 때나 폐경기, 완경기 때나 그런 거랑 비슷하게 너무 중요한데 아니 이게 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 과목도 없고 시설도 없고 저는 그게 엄청 큰 트리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일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 임신부는 항상 다 사각지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성 당뇨병, 뭐 임신성 고혈압, 사실 이제 중요한 질환으로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들 보기에는 그거는 아주 소수죠. 아주 네. 소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음. 굉장히 대표님이 관심을 굉장히 잘 가지고 이 분야를 개척하신 것 같은데, 아. 조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 의료에서는 약간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저도 소외되는 이거를 처음 부분에. 들어봤어요. 임산부 운동 처방사. 네, 그런 자격 과정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네.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체부에 등록돼 있는 정식 자격증 과정이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미즈메디크 산후조리원에는 네. 그러면 혼자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요. 저는 거기가- 이제 운영자고요. 네. 네, 거기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가르친 프로그램 제자들, 네. 교육생들이,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그런 자격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재 양성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스포츠학을 전공을 한 다음에 이걸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전공, 물리치료나 아니면 필라테스, 요가 쪽 전공자들이 이쪽으로 산모를 가르치려고 할 때 배울 아하. 데가 없으니까 그런- 공신력 있는 이런 곳에 와서 배워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하. 그런 이제 그러면 이제 상황. 임산부 운동 처방사의 그 어떤 그 라이센스를 획득하려고 그러면 한 2년? 1년? 2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8주 걸립니다. 아, 네. 2주, 전공을 하고 있었으니까 8주면 되는구나. 관련된
기본적인 해부학 생리학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8주 안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죠. 아니 그분들이 지금 그러면 예를 미즈메디 같으면 몇 분이 지금 거기 일을 하시나요? 지금 4분 계세요. 4분이면 네. 한 40명까지는 하겠다. 그죠? 네. 예, 시간 단위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음, 이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예요? 계속 왜냐면 보람이 있어요. 저기잖아요. 뭐 미개척지잖아요. 네. 예. 이게 처음에는 너무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산부인과 원장님들 가서 만나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도 워낙 이제 바쁘시고 또 이게 이런 영역이 없다 보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너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성이나 뭐 사업성 이거보다는 그냥 필요성인데 필요성이죠. 예, 예. 반드시 필요한데 장애인 체육처럼 예. 노인 체육이나 뭐 유아 체육처럼 이렇게 아주 특수한 대상인데 왜 이게 전문 이런 시설도 없고 없을까? 시장이 좁으니까. 네. 시장이 좁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니까요 계속 보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산모들이 와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이제는 그리고 같이 협력하니까 이제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산모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 지도를 받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아기 난 다음에 꼭 연락을 주세요. 아기 사진하고 딱 그거 알죠? 아. 네, 그때 보람 엄청 잘 크고 느껴요. 있어요. 네, 어.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덕분에 뭐 아기 잘 나왔어요. 칭찬받았어요. 원장님한테 산부인과 원장님한테 힘 잘 줬다고. 뭐 그렇게 받았을 때 이거는 운동 강사가 뭐 살 빼주고 비포 애프터 만들어주고 그럴 때 오는 보람이랑은 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왜 이걸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시장이었고 진짜 동기가 하나 있어요. 임산부를 제가 만났어요. 겨울에 예전에 일반인 지도하는 센터에서 일할 때인데 겨울에 산모가 왔는데 이제 임산부네? 가르칠 게 없네?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무섭고 없는데. 괜히 배 속에 애기 어떻게 될까 봐.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냥 스트레칭 좀 하다가 뭐 걷다 가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혼자 걷기 운동하고 땀 흘리고 한 12월쯤 겨울이었는데 패딩 딱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부님 그 땀 흘리고 이렇게 나가시면 이 날씨에 감기 걸리는데 씻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와 이거 진짜 지금도 충격적이에요.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딱 가셨거든요. 자기가 운동하는 걸 쳐다본다. 아니 그게 아니고 목욕탕 가면 네, 샤워장에서 아니 배가 나와 있으면. 그때 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여성인데 임산부를 보는 같은 여성의 시선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럽구나.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맞다. 임산부들만 모여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 시장 조사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결혼하셨어요? 그때 했어요. 딱.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총각은 못할 일이네.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13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서구나 우리보다 좀 더 스포츠학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그게 있었나요? 많이 없어요. 오히려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그냥 애기 낳고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냥 애기 낳고 자기가 3일 있다가 가잖아요. 퇴원시켜서 걸어가라 그래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막 집에서도 낳고요. 아직도 가정출산 그렇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후조리 문화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지금 네가 얘기 듣다가 느낀 게 뭐냐면 산후에 조리할 게 아니라 산전에 한 일주일쯤 들어와서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운동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디어온 산후조리원이나 저희 센터가 여기 뭐 강남에도 본원이 있는데 그런 데는 임신했을 때부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운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운동 개입해드리고 좋은 몸 상태에서 이제 아기 낳으러 가셔라 이렇게 가르쳐드리죠. 근데 원장님 혹시 이렇게 운동을 잘한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런 분들이 정상분만 보존할 델리버리를 할 때 차이가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이 나온 건 있나요?
근데 운동에 뭐 이제 긍정적인 효과 뭐 그 임신 뭐 이후 뭐 좋게 해 주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보다도 인제 저희가 이 신체적인 활동도 있지만 이제 호흡과 관련된 그런 운동, 산전 교육 저희 네. 리즈베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인제 아기를 낳을 때는 물론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완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운동 플러스 그런 이제 호흡법을 같이 인제 접목을 시키면 인제 베스트로 아웃컴이 나오는데 이게 아기를 낳을 때는 연령이 증가하면 이 조직 자체도 쪼끔 유연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늙어봐서 제가 잘 알아요. 조금 떨어져서 사실 인제 진통이 올 때 자궁문도 좀 잘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고런 것도 확실히 호흡 운동을 많이 하시고 이완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조직 자체가 이제 산소 공급량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조직이 쪼끔 유연성이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음파를 산전제를 해 보고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되면 가는데 네. 버자날 델리버리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에머전시로 인제 네. 수술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훈련이 잘 된 분, 연습이 잘 된 분, 운동을 많이 하신 분보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분만하다가 가는 그 확률의 차이를 혹시 느끼신 건 있나요? 임상 보시면서? 이 운동을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제 운동 마우스 바디 케어를 제가 했던 예전 근무병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호흡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고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 아닌 분 제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체크를 안 산모분들이 해봐요. 저한테 지금 얘기 말을 안 안 하는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인제 일반적으로는 요걸 쪼끔 인제 체격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정상적인 체중이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쪼끔 더 연령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쪼끔 젊으신 분들이 이 자연분만율은 더 높지요. 근데 실제로 태아를 위한다면 우리 때 배운 거는 네. 지식분만, 정상분만 하는 친구들이 훨씬 낫다, 건강상. 네. 라고 배웠거든요. 네네네. 네.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질문을 예 그러면 셋째 아니구나. 그분 말고 맞아요. 저는 셋 낳았습니다. 아 예. 첫 저기 아이는 제 2시간 아는 20분, 둘째는 2시간 40분. 첫 아이가 2시간 20분이면 굉장히 예. 12시간 아니신지요? 아니, 저기 콜로라도에서 이제 호텔 하시는 분이세요. 아. 네, 알죠. 제가. 셋째는 25분 만에 낳았습니다. 아이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빨리 나오는 그건 건가요? 네, 맞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조직의 훨씬 유연성이 좀 달라지고 그렇죠. 네. 네, 이 골반 산도 자체도 훨씬 조금 더 유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아까 제왕절개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좀 아기를 조금 이제 둘이나 셋 좀 더 많이 낳는 좀 더 많이 나오셨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그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게 인제 뭐 자연분만이 산모 회복도 좀 빠르고 이렇다는 것 때문에 제왕절개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도 좀 했었는데 인제 지금은 애를 점점 이제 좀 적게 하나님 낳으시고 둘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산에는 분만이 훨씬 유리는 해요. 초산이 쪼끔 힘들지만 둘째, 셋째는 또 금방금방 낳고 한데 인제 하나, 둘 낳으시고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인제 또 이렇게 매스컴의 영향을 저는 꽤 크다고 보는데 이 분만하고 관련된 어떤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제 불안 뭐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해서 아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제왕절개를 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인제 여러 가지 그런 인제 이 좀 문화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게 같이 이렇게 접목된 결과라고 좀 보는데 근데 그렇게 지식분만 제왕절개 네. 그 네. 아이의 건강이 별 차이가 없다면 저는 뭐 제왕절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의학적인 그런 선택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제왕절개를 뭐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 골반이 당연한 너무 거고. 좋습니다. 이거는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인제 산모분과 남편 그러니까 그 가족 내에서 자율적인 선택적으로. 선택 네. 그걸 존중해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원래 뭐 재방송 시간인데 좀 포기하고요. 산부인과 상담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을게요. 첫 질문부터 올려주세요. 이게 첫 질문인가요? 오케이. 꼬미토리님 질문 주셨어요. 릴렉신 호르몬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던데 통증을 유발하나요? 통증을 유발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릴렉신 호르몬이 이 인대를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제 좀 이렇게 이완이 잘 시켜서 이게 이 조직의 그
관절의 불안정성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아, 저기 치골 쪽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죠. 부분에도 네네. 다 모든 몸에 있는 관절이. 이게 그래서 다 이제 무릎도 조금 더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약해지고 뭐 발목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골반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출산할 때 아기가 산도를 잘 통과하려고 우리 몸이 신체적으로 다 저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메커니즘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좀 관절이 인대가 좀 불안정하면 약간 뭐 발목을 접지른다든지 뭐 균형이 조금 약간 흐트러졌을 때 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문제는 좀 할 수 올라가죠. 없다. 김 대표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저걸 빨리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산전에 해야 되는 검사가 있나요? 산전해야 되는 특별히 다른 검사에 루틴을 빼고 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 음. 저거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아기가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초음파를 있죠. 너무 잘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초음파를 통해서 건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임신 중에 건강한 아기라는 게 초음파도 있지만 어떤 유전학적인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희가 기형아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거는 학회나 이런 데서 좀 자제해야 되는 표현이다. 너무 좀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염색체가 이상이 있거나 이런 용어지만 일단은 어쨌든 유전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걸 또 선별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게 N 뭐였죠? NIPT라고 NIPT. 예. 네, 검사니까 거의 뭐 다 나온다 그러던데요.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거의. 네네. 예, 과거에 90% 비해서 이상. 혁신적으로 네. 볼 수 있는 그 유전 질환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완벽한 검사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네, 물론 근데 그거는 또 비용이 같이 또 상승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가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안 되기 의료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렇지만 선생님 그리고 미국에서 했더니요, 한국에서 20배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의료비는 또 이제 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 검사는 다 이렇게 이 정형화된 틀이 있고 거기에서 다 정상으로 나왔다면 대부분 건강하게 혹시라도 잘 이제 좀 더 노산이라서 네. 불안하면 그런 MPTI 같은 거 하면 네, NIPT를 통해서 NIPT 다 하면 다 네네. 되죠. 네. 네네. 크리스탈님, 김우성 선생님처럼 필라테스를 한 주에 3, 4번, 서너 번 하고 있는데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결혼 전에 하기 좋은 운동 추천할 게 있나요? 네, 뭐 필라테스 일단은 본인이 즐겨 하시는 운동, 좋아하는 운동을 일단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모님들이 즐겨서 하고 나서 기분이 좋고 신체적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운동이면 다 좋고요. 그다음에 필라테스 자체가 코어 운동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주고 좋게 바꿔주는 운동이니까 그런 부분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근력이 약한지 아니면 심폐기능이 약한지 체중이 많이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그 약간 저거 외에 조금 더 부족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 또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애기 잘 낳더라고요. 아, 네. 깡통이 하느님 오늘 피부 관련 질문 안 받으신 거예요? 받을 거니까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임신 극초기 운동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정도가 괜찮은데 어느 운동까지는 괜찮은 것인지요? 아, 뭐 운동은 일단은 금기사항에 나와 있는 거는요. 그 상과적인 그 금기증에 해당되는 분들이면은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외에 금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부분 약간 숨찬 정도의 강도 요거는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임신 후기 때 또 아기 날 때 이때 심박수도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산소 요구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본인도 힘들고요. 아기한테 가야 되는 그 양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약간 숨찬 정도의 걷기는 추천드리고요. 아까 보셨듯이 가이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안 되는 사람 빼고는 뭐든지 다,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해도 된다. 금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근데 아마 저 극초기나 초기는 사실 이제 임신부들께서 이제 유산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그 수정될 때부터 임신됐을 때부터 이제 이 염색체나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안 좋은 애들이 자연도태처럼 자연유산되죠. 8주에서 9주를 잘 못 넘기고 그냥 대부분 유산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초기 안 좋은 애들일수록 초기 때 다 유산이 되기 때문에 초기 유산율이 높은 건데
거기 이제 조금 운동과 와전이 영양. 돼서 아. 그리고 또 약간의 가벼운 이제 좀 묻어나는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초기일수록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착상할 때도 약간 약간 출혈도 좀 있죠. 미치기도 하는데 또 안 하다가 활동을 하면 살짝 자궁을 쭉 하면서 정말 이게 혈관들이 아주 많이 발달이 되니까 태반 주위나 착상하는 주변에 살짝 이렇게 뭐 조금 피가 좀 묻어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놀라셔가지고 왜냐면 이러면 또 뭐 큰일 되는 거 날것 아닌가 같아요. 당연히 맞아요. 걱정하시는 거는 당연하실 건데 이제 오셔서 또 체크해보고 괜찮으면 네, 활동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저는 이제 생리한 양이 많을 때처럼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는 운동을 한 2주 정도는 좀 자제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꾸준히 운동을 정말 하셨던 분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통증이 있으시면 운동을 이제 좀 평가하고 적합한 운동 권해드리지만 걷기가 제일 보기에는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하게 어떤 뭐 이제 시간만 본인이 좀 여유가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도 임신부들 요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셨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건 꾸준히 유지하셔도 되는데 이제 안 했다가 임신하면 대부분 또 필라테스나 요가가 좀 좋다고 그래서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하도 운동하다 보면 요가나 필라테스가 생각보다 좀 힘들잖아요.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력도 들고 이제 저는 관절 뭐가 늘어나 있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또 못 쉬거든요. 저는 헐레벌 때 가는 운동인 줄 알았더니 필라테스도 땀 뻘뻘 나더라고요. 네네.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운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초기여도 본인이 컨디션이 괜찮다면 이제 저런 뭐 스트레칭, 그다음에 걷기도 조금 빨리 걸었을 때 특별히 몸에 그 이상 증후가 없다. 그러면은 운동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 30분 정도 뭐 꾸준히 걸으셔도 되지만 뭐 10분 뭐 아침 점심 시간 될 때마다. 네, 낮춰서 걸으셔도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직은 청춘이다. 종아리 마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하면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저게 이제 인파 부종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드는데. 하면 임파선이라는 게 그게 혈액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이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임파선 통해서 하려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뭐 조금 밀어주는 거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저도 드네요. 윤희님 셋째 때 임신 당뇨인데 15년에 당뇨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연령과 혈당 대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진행되면 이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도 줄어들고 뭐 지방 좀 늘게 되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 늘어나고 해서 사실 연령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당뇨가 조금 진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신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변화도 있지만 이제 기저로 약간 이제 당 있었다. 대사가 네, 약간 이제 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 임신이라는 10개월이 이게 굉장히 이제 여성 인생에서 아까 중요한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나의 건강을 이렇게 체크업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언제 이렇게 스님 피 검사를 내가 이렇게 해보고 자세히 이렇게 체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식사하시는 거 내 몸에 이렇게까지 뭔가 변화를 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물론 요즘은 직장 다니면 이제 직장 건강 검사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기회를 이제 좋은 기회로 삼아서 계속 꾸준히 그래서 사실 임신성 당뇨 진단되신 분들은 다 이제 출산하고 2달째 내과에서 또 다시 혈당 검사 재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단위계획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당뇨가 있었을 때 나중에 당뇨가 날 확률이 50%면 50%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해피라이프님 자궁 군장 8cm면 수술해야 되겠네요. 네네. 복강경으로 제거 예정인데 수술하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질까 걱정이 되는데. 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근종이 물론 단순히 크기만으로 꼭 수술을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이제 위치도 또 중요한데. 인디케이션 저 많이 외웠어요. 저 족보야. 족보가 8가지인데 6가지 이상 쓰라고 우리 늘 시험 봤었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근종이 많으면 이 자궁 안쪽에 막 착상하는 물질이나 우주속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은 낮아지진 않고 더 올릴 수는 있는데 제거 수술을 하면 이제 그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자연분만을 못 하시고 이제 제왕절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그 수술 자국이 네, 남아서 수술,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 자궁이 나중에 진통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파열이라고 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8cm 메스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인디케이션 되잖아요. 크기만 갖고도. 네. 치료율이 없어도 해줘야. 하여튼 뭐 저 정도 무리인데 그렇게 배웠는데 네. 중요한 건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이 될 확률은 외려 더 높아진다는 거죠. 저것 네. 때문에 임신을 못 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아니면 유산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근종 수술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뭐 임신과 관련된 걸 무조건 의과선생님들이 저것만 가지고는 하진 않고요. 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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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를 결정을 들면 하게 된 거는 다른 또 단순히 그 그게 아니라 요인이 이제 있겠죠. 다른 요인으로 결정하셨을 까 생각합니다. 임신 가능성은 낮아지진 않고 네. 단 이제 중정 수술 하시면 최소 3개월은 좀 지나서 임신을 하시는 게 하고 자궁 회복력이 좀 좋으니까 그다음에 아마 결혼 예정이신지 아니신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임신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된 회복된 다음에 후에 그다음에 아기는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네. 네. 보통 자궁 안에 있는 근종이라면 네. 대부분 아마 8cm 정도면 자궁 안쪽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그렇겠죠. 근종이 많을 것 같고요. 임신하면 살찌는 체질이나 출산할 때 잘 빠지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어떤 사람은 조리에서 마사지만 받아도 살이 빠진다는데 모유수만 해서 빠진 사람이 있는다는데 그냥 경험이 혹시 있나요? 글쎄 뭐 기초 대사량의 개인차가 좀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부종 자체 단순한 부종과 어떤 이제 지방 증가 이런 거에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마사지만 받아도 빠진다는 약간 그냥 몸에 늘었던 부종이나 물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펌핑을 해주고 해서 빠졌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저도 안 그래도 엊그저께 요 내용 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피드를 올린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임신 때부터 해서 지금 조리원에 있으니까 조리원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나가실 때 이렇게 해서 인바디를 재거든요. 그럼 이제 체성분 변화를 보잖아요. 이거 하는 거? 네. 네. 체성분을 봐요. 그러면 이제 만삭 때 근육량을 찍고 아. 체지방을 보고 그 다음에 조리원에 왔을 때의 체중하고 골격근량하고 뭐 이렇게 변화량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특징들이 있어요. 조리원에 들어와서 빠지는 체중 감량은 지방에서 일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체지방 감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체수분량이 되고, 줄어드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체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술이나 뭐 이렇게 무통주사 하면서 들어왔던 수액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저기 이제 저 내용에 어떤 분들은 많이 빠졌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인바디로 확인해 보니 사실 근손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골격근량에서의 변화가 좀 큰 게 그게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였고 체지방량의 변화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사람은 큰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면 변화가 표이 크다는 얘기겠네요. 아마 지방은 천천히 네, 천천히 그렇겠죠. 빠지겠죠. 빠지게 35세 여자 리아 5577님 30 여자고요. 20대부터 조금만 무리한 편도가 붓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저게 이제 아데노이드랑 연결돼서 중이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수술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무리해서 힘들 때 편도가 붓는다 꼭 수술해야 될 거냐? 이비인후과 선생님 다음 이비인후과 선생님 나오실 때 한번 질문해 보시는데 요 정도만 갖고는 수술을 꼭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중이염이라든지 아데노이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꼭 무리하지 않게 편도가 붓지 않게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프로폴리스 임산부가 사용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원래 뭐 조금 목 기관지 안 좋거나 이러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탈모약 아보다트를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계속 먹어도 될까요? 여기에 대한 논란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아보다트를 먹고 남성이 여성의 임신을 시켰을 때 기형아 유발된 보고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 예, 그거는 확실한데 이제 애 하나 아니면 둘을 놓는 요즘 분위기에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 한 2달 전에 끊어라. 먹다가 한 2, 3개월 전에 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바르고 2, 3개월 지난 다음에 임신이 확인된 다음에 다시 먹어라. 상관없다. 근데 뭐 그냥 계속 먹어도 아직까지 지금 부타기아 스테로이드 나온 지가 한 30년 그다음에 피나스테로이드 나온 게 한 40년 좀 다 돼 가는데 그 사이에 그런 문제로 약 먹어서 임신을 이렇게 부인한테 임신을 했을 때 남자가 먹은 약이 기형아를 유발한 임상 보고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그 탈모약 먹는 거는 사실 전혀 뭐 기형이나 유산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요. 다만 저게 이제 아마 경피, 피부로도 좀 근데 약이 너무 두꺼워서요. 그쵸? 예, 네네. 씹어도 안 씹히게 네. 만들어놔서. 그래서 뭐 산모분들이 사실 저희 약을 일부러 이렇게 피부에 많이 이렇게 하고 이럴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그거를 뭔가 뭐 만지거나 이런 경우는 뭐 조심해야 되지만 그걸 잠깐 만진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희도 뭐 아기 기형이나 유산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남편분들께서 복용하시는
라고는 하고 저는 있습니다. 저 약을 먹을 때 그 남자분들 불안해하니까 회사에서 먹어라. 네네. 그냥 차에다 넣어라. 아, 집에 안 두면 되잖아. 뭐 아. 신경 써 그러지. 그렇죠. 임신 중에 먹지 말아야 할 약이 있나요? 피부과 약. 아, 많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약을 먹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처방하는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가 A, B, C로 나눠져 있는 요즘 3단계인가요? 5단계인가요? 이제 ABC는 약간 조금 이제 약간 옛날 개념이고 방식이고. 요즘에는 다 이제 그 근거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D하고 X 등등. X는 안 되는 거죠. 네, X는 안 되는 거고 D는 조금 뭐 리스크가 좀 더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분류는 요즘 이제 좀 사용되는 분위기인데 아마 피부과 약 중에서는 지금 잘 아시죠? 로아큐탄이라고 여드름 약. 아이소트리트는 먹는 절대 거. 안 되는 네. 거고, 그다음에 발브라마이신이나 뭐 여드름 약은 다 안 돼요. 먹는 약은. 네,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주치의랑 상의하면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탈모 20대 중반 남성이다. 머리카락 전부 다 빠져서 병원에 가보냈더니 탈모 보기 전에 가족력이 있으니 지켜보자. 네, 그럴 수 있죠. 로게인폼 받아서 바르면 되고, 이소토는 같이 먹어도 되고요. 이소토는 탈모에 가속도아닌데 탈모 환자가 이소토를 먹어도 되나요? 네, 여드름이 심하면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소티논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는 뭐 제 임상경험에서 거의 없다. 대개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드름이나 대머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소티를 먹는 사이에 뭐 빠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겐폼 바르시고 이소티는 드세요. 네. 탈모의 시작이나 미노시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나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미노시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냐고요. 젊은 사람이 탈모 초기라 그러면 하루에 2번 약 잘 바른다면 10년은 버팁니다. 10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노시딜로 열심히 바르시면 돼요. 출산 후 언제 예전의 몸으로 돌아오나요? 이거는 이제 그 적정한 범위 내로 이제 기본값이 늦었다라고 한다면 3개월 정도.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임신 때 늘어났던 뭐 이제 혈액량, 그다음에 자궁 무게, 아기 무게, 양수 무게 이제 막 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돌아오는 게 그 보통 아까 그 지방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되면 보통 1에서 2kg 정도 남기고 이제 좀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체중은 이제 그걸 적정하게 드셨다면, 근데 대신 이제 많이 드셨으면 좀 힘들겠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 관절 이런 불편감들 이런 것들은 사실 몇 개월 더 걸리는 걸로 돼 있고 개인차가 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3개월 이내에 다 돌아오진 않고, 근데 이제 되게 출산하신 분들이 자연분반도 그렇고 정형절개도 그렇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 금방 몸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왜 아프죠 선생님 막 이러시는데 당연히 아파요.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말씀이 우리 몸이 이제 고무줄이 아니다. 그렇죠. 10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있었던 변화들이 아기를 낳았다고 이렇게 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은 한 2, 3개월 정도 그래서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애를 낳으면 또 금방 몸이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시는 조금 회복은 회복되는데 필요하죠. 시간이 걸리고. 우유 수유할 때 음식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상관없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되죠. 예, 술 빼고는. 알코올. 술을 마시면 네. 술은 넘어가니까. 네네네. 네. 특정한 약물도 안 가지고. 알코올은 안 되고 아마 저기 아마 양 쪽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사실 저것도 이제 잘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모유양이 좀 많아진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도 조금 그래서 이제 수유하면 살이 빠진다는데 왜 안 빠질까요? 이러신 분들 보시면 이제 모유를 늘리려고 좀 너무 또 과하게 드시면 또 그리고 산후에 또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애기 때문에 또 옆에서 육아하느라고 끼고 있어야 돼.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사실 그래서 음식은 뭐 알코올, 술이 들어간 거 말고는 다 사실 종류는 상관이 없고 양쪽으로는 그래도 좀 적정한 양을 드시는 게 본인이 어떤 신체 회복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H킴님 초산의 마지노선,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할 수 있는 여자의 나이에 맥시멈 마지노선. 마지노선이요? 마지막 노선이라고 한다면 사실 임신율로 따져본다면 사실 이제 최근 뭐 45세 뭐 이제 넘어가시면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신을 해서 끝까지 출산을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적지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율이 한 10%가 채 안 됩니다. 45세가. 특히 이제 40
50대 이제 넘어가면 생각보다 이제 초기 유산율도 높고 해서 네, 뭐 마지막 노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45세 정도신 분들도 시험관 난임생들도 굉장히 조금 이 난자가 돼서 뭐 약간 근데 이제 47세도 있긴 하시고 48세도 있긴 하시고 개인차는 50 있죠. 개인차는 있는데 제 어머니 친구가 네. 환갑지나서 임신했어요. 이게 임신을 원했던 게 아니라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머. 편하게 부부관계를 한 거예요. 어머, 어머, 임신이 어머.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네. 자꾸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 손잡고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애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유산을 하는데 60 넘어도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지노선이 얼마냐 그런데 제 네. 개인 생각으로는 제가 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난소 이렇게 그 난자를 은행에 네네. 저장하잖아요. 네. 근데 35세 이전에 난자를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임신을 해도 굉장히 좀 성공률이 높은데 35세가 지나서 저장한 난자는 임신 성공률이나 이제 출산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그 35세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딱 절대적으로 해서는 조금 그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고령 임신이 35세로 강조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네. 그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아기들 아까 유전 질환이 있을 때 양수 검사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양수 검사를 하면 이제 이 유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수 검사를 하고 양수가 좀 터져서 좀 진통해서 유산되게 하는 그 위험률이 한 250명 중에 1명 정도로 봤었거든요. 양수 과거에는. 검사를 하면. 네네네. 근데 그 250명 중에 1명이 저희가 이제 나이에 비례해서 다운 증후 같은 염색체 이상의 아기의 빈도가 올라가는데 그 35세 때 다운 증후군 아이의 출생률이 한 250에서 270명 중에 1명입니다. 평균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가 검사를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위험률과 이제 이득을 이제 저희가 이 리스크 앤 베네핏을 이거 따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접점이 좀 이퀄이 되는 연령이 35세거든요. 아. 그래서 고령이라는 기준의 배경이 되는 게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35세가 넘어가면 네. 250분의 1. 네, 이제 그다음 36세면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수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유산율의 위험보다 250분의 1. 이 연령에 대해서 나오는 그 아기의 다운 증후 확률의 위험도가 더 높으니 그때는 이게 해보자. 더 안전한 거니까 하자. 이런 음흠.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고령이 35세가 된 거고요. 아. 사실은 연령에 비례해서 이거는 이 연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유산율도 올라갈 수 그렇죠. 있고 임신중 맞아요. 합병증도 네.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딱 클리어로 나이대 딱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면 뭐 이만이면 괜찮고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임의로 그냥 그 통계를 네네네. 갖고 그 나이를 자른 거네요. 그렇죠. 통계를 하면 어떻게 통계를 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통계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맞아요. 맞을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5세도 그렇고 38세도 그렇고 뭐 40세 당연히 더 떨어지고 근데 마지막 노선은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뭐 45 이거는 꼭 마지막 노선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고요. 워낙 개개인의 폐경 나이도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더 그 이상의 나이에서도 임신을 하실 수는 있는데 확률은 확실히 더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3개월째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어. 여성이 데드리프트. 임신 계획 중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없다고 봅니다. 임신하고도 해도 돼요? 네, 하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3개월째 데드리프트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좀 저중량 고반복식으로 운동 아. 패턴만 바꾸시고 하던 동작들은 괜찮습니다. 임산부가 해도 네,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산부인과에서 뭐 금기증이나 네. 위험에 대한 소견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0kg 정도를 했다. 네. 그러면 15kg로 그렇죠. 낮춰서 30kg를 10번 하다가 15kg로 20번 하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가이드는 돼 있어요. 고중량 음. 저중량 고반복을 바꿔서 네. 하라고. 근데 저렇게 좀 중량을 너무 높여서 하시면 중량을 하지 않아도 이것도 좀 이제 사실 다 이렇게 정형화시키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약간 이제 좀 원래 임신을 하면 약간 하복부가 이제 하체가 눌리니까 또 밑으로 쏠리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대부분은 괜찮으신데 개 중에 진짜로 이제 자궁문이 오른쪽에 짧아지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좀 과도한 이염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너무 요즘은 이
그걸 하지 않으셔서도 그냥 짧으신 분일 가능성이 있는데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돼가면서 연결될 수도 맞아요. 네, 있는 연결돼서 이렇게 복압이 실리면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하기 더 짧아지고 이럴 것 같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너무 이제 중량이 높은 거는 그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런 불편한 증상이 밑빠진 느낌이 있다고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에이. 3분의 1로 줄입시다. 가볍게 여러분. 어, 네. 하지 정리에 26, 유린 그건 또 몰랐네요. 임신했을 때 압박 스토킹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칼 압박 붕대를 보니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발끝은 아주 타이트닝이 잘 돼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좀 쪼는 게 느슨해져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즘 잘 만든 압박 붕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사이즈를 저희 측정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조금 이제 굵기도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그냥 뭐 아주 디테일한 사이즈는 아닌데 네, 이제 사이즈 측정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적절한 거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사라질 여드름이 흉이 안 남는 거. 손 안 대면 여드름 흉 안 져요. 그냥 약 먹고 약 발라서 그대로 가라앉히면 붉은기는 남는데 그 붉은기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손만 대서 이렇게 막 쥐어짜서 헤벼파지만 않으면 티슈 로스가 없어요. 조직 로스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염증이 생긴 것도 4살이에요. 가만두면 붙어서 4살로 변해요. 근데 그걸 막 짜고 막 손대고 그러면 조직 자체가 사라지면 흉이 지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은 무조건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블랙헤드, 크리오신 열심히 쓰시고 그걸로 부족하면 약 드시면 돼요. 피지업제제 드시면 돼요. 일단 하루에 2-3번씩 열심히 바르세요. 대물이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실리콘 성분 샴푸를 사용하면 뭐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샴푸에 실리콘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도 드물고요. 실리콘 성분이 좀 이제 모발 관리에 필요해서 들어가긴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머리가 얇아지는 경우는 없으니 그 광고에 현혹될 거 없고 사용하셔서 괜찮은 샴푸는 뭐든지 써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켄타마신 연고를 소량 비닐장갑 끼우고 발랐는데 목 전체 붉고 지금 알러지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항생제 연고든 무슨 연고든 바르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바르는 연고에 의한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스테로이드 쓰면 돼요. 데스오엔을 하루에 2번을 바르는 거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독시사이클린은 여드름 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시사이클린을 쓰면서 데스오엔을 바른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처방이 틀린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독시사이클을 먹어야 될 만큼의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바르는 약은 여드름 약을 발라야지. 데스오엔은 바르면 증상이 좋아지는 느낌이 일주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외려 리바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처방을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피부과 전문의사랑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 드라이 바디 브러싱 때미는 것처럼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피부에 절대로 마사지할 때 내 손 외에는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피부에 출압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욕은 5분 이내에 끝내는 게 좋고요. 브러싱으로 때미는 거는 피부에는 해가 됩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은 된다고 되어 있고 아마 네. 호르몬 대사나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뭔가 우유를 또 만들려면 몸에서 또 이렇게 칼로리 소모가 좀 돼야 돼야 되죠.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유를 하시면서 많이 드시면 이제 그건 조금 또 다를 수 아니 있고. 제가 손주를 둘을 봐가지고 이제 그 갓난둥이가 빠는 그 젖병을 한번 빨아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의외로 그게 되게 구멍이 작더라고요. 네. 우리는 벌컥벌컥 먹던 우유라서 한번 빨아봤더니 꽤 많은 빠는 애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젖병 수유를 하게 되면 애들이 직접 모유수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젖병이 좀 더 쉽게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엄마 모유보다 쉽게 그쵸, 나오나 그쵸. 봐요. 엄마 모유는 굉장히 얘도 자기 근육을 엄청 써서 이게 이게 땀이 뽀질뽀질 나요. 빨아내야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유수를 성공을 하려면 가능한 한 젖병 수유를 조금 덜 하는 게, 안 하는 게 빨리 모유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젖병도 일반적으로 쉽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니 그 딸이 이제 그 젖이 잘 나와서 이제 어디 갈 때 되면 이렇게 모유를 미리 짜서 이렇게 좀 냉장고에 네, 보관해 네, 놓으면 한 네. 8시간까지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손주를 내가 먹이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지간히 주는데 그냥 좀 쉽게 먹이면 안 되나 해서 조금 남아갖고 이제 한번 빨아봤더니 어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릴 때부터 교육용인가? 밥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뭐 그렇죠. 이런,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임신 시 부종이 많을 때 바닷물에 소금물에 발 담그는 거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피부만 상합니다. 그래서 부종이 많을 때는 차라리 뭐 이렇게 다리를 마사지 해주는 거라든지 좀 레그레이징을 해서 높이 하고 비계를 대고 다리를 높이고 잔다든지 그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다리를 높이고 하는 이런 거를 해야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임파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속설이고요. 피부에 나쁜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피지 제거 크리어팩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번 하는데 크리어팩은 각질의 자극되죠. 예, 그런 거 쓸 돈 있으면 그냥 크리오신 바르시는 게 훨씬 싸고 좋습니다. 임신 착색이나 임신은 언제 없어지나요?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흐리게라도 남지, 예, 되게 이제 그게 중심선에 남아요. 우리 이제 몸이 만들어질 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 몸이 이렇게 이렇게 튜브처럼 만들어서 붓거든요. 접착하잖아요. 이 가운데가 다 이게 몸에 보면 정상적으로 임신하지 않아도 약간 접착된 부위가 조금 달라요. 그게 이제 임신을 하면 두터워지는데 흐려져서 비슷하게는 되나 원래대로는 안 돌아갑니다. 네. 마더 세이프가 네. 유료화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아까 그 약물 나오셨는데 저게 마더세이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임신부 약물 정보센터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고 원래 저게 이제 외국의 캐나다에서 저게 이제 창립이 돼서 네. 캐나다에 있는 닥터 코렌이라는 분이 임신 중에 약물 노출에 대해서 뭐 동물 데이터, 그다음에 휴먼 데이터 다 이렇게 근거 베이스로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걸 예전에 제일병원에 계셨던 한정윤 교수님께서 그쪽 연수를 가셔가지고 벤치마킹 해오시고 협력을 하셔서 한글로. 한국 마더리스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름이 저렇게 마더세이프 그다음에 또는 임신부 약물 정보센터인데 그게 옛날에 이제 보건복지부랑 연구과제 계속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무료로 이제 상담 전화를 이제 그 무료 상담 전화번호 1588-7309 있습니다. 한 페이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그런 이제 연구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제 유료로 이렇게 전화 상담은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무료 상담이 아니라 이제 유료 상담으로 내가 임신 뭐 초기 때 약을 이제 먹고 임신된 지 모르고 약을 먹었는데 이게 애기한테 혹시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저도 저 전화번호를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약이면 상담을 바로 제가 해드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라서 임신 중 수유 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약에 대해서 불안하시면 이제 전화로 바로 상담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유료로 좀 버전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데 저 사이트에 정부에서 얼마 정도만 투자를 하면 뭐 수십억을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유료화를 하는데 정부에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출산 장려 정책은 뭘로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저게 반공익적인 사업으로 캐나다에서 시작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요 플랫폼을 유지하는 비용일 거라는 정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직원이 많아봐야 한 20-30명 정도일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그분들 연봉 그다음에 플랫폼 유지하는 비용 언론 계산해도 제가 볼 때 50억은 절대 안 넘을 것 같거든요. 그 5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 돈을 받는 거죠. 저기서 뭐 큰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성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저출산 뭐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저 사이트를 유료로 만드는 동안에 정부에서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제 디테일한 과정은 제가 아주 자세히 아니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얘기만 언론 들어도 네. 저게 큰 돈이 들어갈 거 아닌데 정부에서 저런 거는 부담을 하고 산모들이 아니면 산모한테 쿠폰을 나눠주든지. 저도 최근에 유료화됐다고 알게 돼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 혹시 이 사이트를 정부 당국자가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세세한 배려를 해주면 많은 산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필요한 일이고. 산부인과 생겨 줍니다. 생리가도록 고생 중인데 약복용했더니 메스꺼움이 심하고 근종의 위치가 수술한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약이 힘드시면 사실 이제 저게 생리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루프라고 하죠. 네. 만약에 이제 그 결혼을 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루프라고는 자궁 내 이제 피임 장치인데 인트라 유테라인 유트라인 디바이스, 디바이스라고 해서 IUD, 우리 네. 그렇게 그게 이제 꼭 그러더라고요. 예. 피임의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도 쓰는구나. 네네 호르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궁에 생리하는 이 내막 조직을 좀 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생리량이 많으신 분들 또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성근증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하. 그거는 전신적인 이런 메스꺼움 이런 거는 없는데 약간 좀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루프라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뭐 한 체중이 한 1kg, 2kg 정도 조금 붓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저 생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심하시다면 그런 미레나라고 하는 그런 상품명이 있고 그런 이제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자궁 내 피임 장치를 부인과 선생님께 상담을 해보시고 그런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그게 좋은 유효기간이 방법일 것 몇 년 같습니다. 가죠? 5년 갑니다. 그러니까. 야간 먹고 그러면 메스꺼움은 당연히 없을 거고. 네네. 한번 꼭 한번 부인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해 음. 보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항암제 키스칼리 부작용으로 백반증 증상을 갖고 온몸이 난리다. 동네 엑시마 얼굴만 하는데 연고 발라야 하나요? 암용병 면역 주사 맞아도 되나요? 키스칼리라는 게 무슨 약이에요? 유방암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키스칼리라는 약은 잘 모르겠는데 항암제 부작용으로 백반증이 생겼다 그러면 엑시머로는 되는 게 아니고요. 키스칼리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리보시클리 더 크게 좀 해주세요. 잘 안 보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양리작용상 백반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 이뮤노모듈레이트네요, 보니까. 이뮤노모듈레이트의 부작용으로 백반증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면 저게 유방암 세포에 안티바디로 작용을 해서 재발을 막는 약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약이 백반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혹시 그게 크로스 리액션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친다면 일단 뭐 약을 끊어야 되겠죠. 약을 끊어야 될 거예요. 약을 중단하고 난 다음에 치료는 레이저가 하는 게 아니고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만일에 키스칼리에 의한 유의미한 부작용이 되면 약 중단하고 그 다음에 백반증 치료하는 약을 먹고 바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액심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암 요양병원 면역 주사 맞아도 되나요? 글쎄요. 암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확정되지 않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사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유방암 치료를 받으시고 거기서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하시는 사람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하는 게 맞아요. 암요양병원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 확정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성형 탈모성을 보이는 상황에 가족 탈모 과정이 있는 경우 예방용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머리 치료제는 다 치료제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나타나지 않으면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가 빠지면 6개월 정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피부과 오셔가지고요. 업무하고 상관없어요. 어디 몸이든지 몸에서 털 빠지면 다 탈모 현상인데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따른 먹는 약,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탈모약, 임신율 상관없습니다. 생리 예정보다 늦어지는 날짜가 며칠이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저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생리의 범위는 보통 이제 28일 주기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주. 그러니까 일주일. 21일부터 35일까지는 이제 정상 범위의 이제 생리 주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무월경이라고 하는 거, 생리가 없다 이거는 규칙적으로 그렇게 한 달 정도 하셨던 분들이면 이제 3개월 정도 생리가 없으면. 근데 늦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8일이지만 21일 35일 주기라면 이제 일주일 정도 까지는 뭐 이렇게 그렇게 늦다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인후시대를 중단하면 다시 또 원래로 되돌아갑니다. 여기 대머리 치료는 약 중단하면 원래로 되돌아가요. 출산하고 나면 혹시 생리다음 때 생리통이 줄어드나요? 그것도 사실 다양해서 생리통이 있던 분이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리통을 유발하는, 근데 이제 뭐 이 자궁의 어떤 성근증, 자궁이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생리할 때 사실 이제 좀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속설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면 이제 생리통이 좀 줄어든다더라. 옛날에 다 그랬어요. 뭐 애 놓고 나면 여드름도 된다 그랬어. 왜냐면 이제 그 프로게스테론이 몸 안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네. 그게 약간 이제 조금 이 자궁이 이제 좀 생리통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제 몸의 생리가 호르몬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케바케네요. 네네. 출산 때 탯줄을 늦게 자라면 아이에게 더 좋다. 아, 저거는 아기 낳고 그 30초 이후에 그러니까 그 탯줄을 자르면 아기한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혈류가 더 가서 엄마 피가 빈혈, 가죠. 네네. 그러니까 빈혈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게 이제 만삭인 아이들보다는 이제 미숙아, 그러니까 좀 일찍 태어난 아이들 있죠. 조산아들. 조산아들은 애들에서는 조금 탯줄을 좀 늦게 자르는 게 빈혈이나 이런 걸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저렇게 좀 늦게 자르는 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냅두고 그냥 자연적으로 태반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뒀다가 탯줄 자르면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또 만삭인 정상인 애들은 네. 너무 많이 가면 이게 이제 폴리사이세미라고 그렇죠. 너무 또 피를 저 많이 결국 받으면 가다증이 되는구나. 결국 가다증. 그래서 한 달도 더 올 수 있고. 아, 그러면 정상 체중의 정상분만이면 빨리 자르고 네. 정상보다 좀 빠르고 미숙아 같으면 늦게 자르고. 네네. 미숙아들은 좀 늦게 자르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꿈이 틀린 우리 학교 때 배운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버자이널 딜리버리를 하면 엄마 내에 이제 질 속에 있는 세균들을 경험하고 나와서 면역이 생겨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식 부모에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으면 저희가 시행을 할 텐데 네.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별 의미 없는 거네. 네네. 버자이널 딜리버리 하나 시색을 하나 별 차이가 없다. 네, 큰 차이는. 네.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도움을 씌워서 땀을 많이 빼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땀으로 인위적으로 수분을 많이 빼내면 체온 유지도 더 안 되실 거고요. 네. 기력도 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회복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땀 배출이나 노폐물 배출을 두시는 게 낫고, 오히려 땀은 날 때마다 이렇게 닦아주셔야 체온 유지가 훨씬 더 잘 되셔서, 그렇게 해서 땀 관리를 하시고 오히려 저는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하시는 게 회복하는 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스포츠 생명 운동을 좋아해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땀을 흘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운동에서 흘리는 땀하고 그냥 이렇게 비닐로 뒤집어 씌워갖고 막 수동적으로 땀을 빼게 하는 건데, 땀을 빼봤더니 수동적으로 땀을 빼면 노말이 있어야 될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오는데 운동에서 땀을 빼면 노폐물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성분이 다른 게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림님 질문에 저도 답을 좀 보태자면, 운동을 해서 땀을 빼는 건 오케이. 근데 뒤집어 씌워서 수동적으로 땀 빼는 거,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출산할 때 가슴이 올려두면 맞나요? 애기 놓고 나면 여기 올리면. 저희 사실 위즈미드 병원에서 캥거루 케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이제 살과 살을 맞대서 애들이 이제 건강하면 이제 엄마가 오면 사실은 애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등만 이렇게 좀 잡아줘도, 엄마한테 보여줘도 이렇게 막 울다가 애가 뭔가 조금 신체적인 안정감이 드는지 좀 암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교류보다는 이게 뭔가 이거 좀 지지, 서포트, 물론 감정 교류는 되죠. 왜냐하면 엄마에게도 그건 엄청난 교감이니까 모성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 애기도 뭔가 이제 안정성, 그러니까 체온의 따뜻함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편안해져서 감정 교류면서 도움도 되고, 애기 이제 신체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분만실이 따로 없고 병실에서 애를 받더라고요. 입원실에서. 그게 LDR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LDR이라고 해서 레이버 델리버리 앤 리커버리. 그러니까 이제 병실에 그 분만 빼듯이 하는 침상이 이게 쫙 트랜스포머처럼 이게 쫙 또 바뀝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진통도 겪고
출산도 하고 애기도 회복도 거기. 네, 응. 애기도 거기 있고 회복도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끝까지 다 하고 가게 돼 있죠. 네, 그게 이제 LDR이라고 진정한 의미의 LDR인데 우리나라도 다 가족분만실이라고 가족분만실이 가족분만실이 그거거든요. 그거구나. 근데 저희가 진통과 출산까지는 가족분만실에서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이 다 끝나면 이제 일반 이제 병실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하고 태어나는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하루 더 있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나요? 그건 아니고 병실 비용 때문에 그런가? 뭐 네, 그 LDR 베드 비싸니까. 근데 그거를 모든 산모분들이 다 거기서 회복하고 가려면 정말 몇십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다 1인실이어야 되고. 1인실 해야 되고.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그거는 좀 어렵구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내 딸이 애를 놓는데 보니까 네네. 거기서 그냥 병실에 거기서 다 네. 끝내고 그냥 애 데리고 네,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족분만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네. 그렇구나. 당연히 감정 교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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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는 출산 후 몇 주간 몸조리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저 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럼 이제 제왕절개 하신 분들이 제왕절개 할 때는 그런 캥거루 케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일단 정신을 그러면 차려야 우리는 되니까. 감정 교류가 안 돼서 더 마이너스가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태어난 직후에 물론 교류는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직접 아기를 이제 뭐 가서 근데 나중에 이제 보통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이제 하루나 뭐 이틀 뒤에 이제 아기를 좀 보고 이렇게 컨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도 충분히 다 감정 교류가 되고 다 건강해지니까 저거를 너무 이제 조금 뭐 한 번 못한 걸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할 이유는 하실 건 없다. 아닐 것 같아요. 네. 출산 후 머리가 빠지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빠지기 시작한 게 아마 한 달쯤 지날 거예요. 그리고 1년 빠집니다. 1년 지나면 다 다시 납니다. 그러니까 뭐 산후 휴지기 탈모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1년 지나면 다 회복됩니다. 출산 후 씻지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는 게 정말 옛날 얘기다 이거. 양치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위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옛날에 양치하면 이 잇몸에 바람 들어서 이가 네. 시리다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니까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샤워도 하시게 하는데 출산 당일은 이제 분만하신 분들 하면서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약간 조금 현기증도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첫날은 좀 잘 휴식하시길 권하시고 다음날 바로 다 샤워. 대신 이제 항상 임신부들은 낙상. 아기를 낳아도 이게 자궁 자체가 아직 크기 때문에 이게 거의 배 근처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압박이 되고 또 약간 조금 이제 뭐 출혈도 있고 좀 가만히 누워있다 일어서게 되면 현기증이 기립성 저혈압 흔하고 낙상 사고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위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앉아서 샤워하면 되겠네. 그러셔도 되고 그러면 되죠. 남편분들이 머리도 감겨주시고. 감겨주고 그럼 좋지 뭐. 산모는 미역국을 언제까지 먹는 게 좋은가요? 사실 저거는 미역국 뭐 시기 정해진 거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요도 이런 거 성분이 미역국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미역국을 먹는데 저는 굳이 개인적으로 저는 100일 먹였어요. 와이프 애기 낳았을 때 네. 100일. 저거는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미역국을 먹어도 미역국을 먹으란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소금에 요오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천연이니까. 요오드 칼륨 뭐 이렇게. 출산은 언제부터 샤워가 가능한가요? 네. 하루 지나서. 네, 우리나라 산후조리가 왜곡돼서 음식도 운동도 수유도 말씀하시는 땀 흐르는 거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교육의 부재로 너무 제한시키는 게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잘못된 교육이죠. 애도 막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그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는 거. 저는 그거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요 이제 자리가 마련되면서 제가 이제 또 사실 기본적인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산모부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정말 이렇게 있는 대로 폭을 남기시면 드리면 조금 많이 속상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임신을 했는데 제가 그럼 이렇게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드시는 거나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인식을 좀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뭐 이제 진료실에 약간 그렇게 뭐 운동 원칙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뭐 옆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놓는 것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사실 매뉴얼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시죠. 한 페이지. 뭐 어떤 건강한 산모가 해도 되는 운동, 해야 될 운동. 왜냐면 산모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게요. 그렇죠. 한 페이지 정도. 왜냐면 그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모분들을 뭐 이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후기 때는 이미 이제 다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그때 이제 좀 자주 만나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이제 물론 뭐
최종 뭐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셀프로 하시는 게 근데 잠깐 개인적인 제 말씀드려도. 질문이 네. 안 나오는데 왜 진통은 대부분 밤에 시작해요? 그게 아마 바이오리듬하고 좀 연관이 뭐 저도 애 둘 낳았을 때 옥시토신. 그랬고 내 딸도 애들 둘 낳았는데 전부 밤이에요, 진통이. 해 뜰 때는 진통이 안 오나 봐. 근데 이제 그런 그 데이터는 그 책에 그런 건 없거든요. 밤에 없어요. 시작해서 이런 거는 네, 그런 거 없는데.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뭐 그로스 호르몬도 뭐 밤에 잘 때 뭐 좀 나오고 이런 뭐 피크가 있잖아요. 약간의 좀 그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산과가 선생님 너무 쉽지 힘들어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네네. 밤에 에머전시 이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료보험 정책의 수가 같은 것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저는 평생을 응급실에 있을 때도 뭐 콜 받은 거 다 쳐봐야 한 20-30번? 4년 동안. 네. 저는 개업하고 난 다음에는 뭐 야간에 내가 환자 볼 일이 없죠. 그러고 사는 사람이 뭘 밤새도록 그 콜벨 끼고 자야 되는 사람들보다 똑같은 의료에 종사했는데 제가 돈을 더 버는 형태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잘못됐다. 근데 내가 정책을 바꿀 능력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뭐 어찌됐든 어떤 계기가 됐든 바이탈과의 문제가 이제 표면화됐습니다. 이제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갑자기 올라왔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잘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탈하는 쌤들이, 우리 후배님들이 기꺼이 할 수 있게끔 경제적 보상, 사회적 보상, 법률적 안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도화 시켜야만 지금 우리 세대가 누렸던, 우리 윗세대나 우리 세대가 누렸던 편리한 의료를 이용했던 값싸고 양질의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지, 더 이상 일방적으로 후배 의사들의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시스템은 존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출산하면 아기가 엄마 영양분을 가져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엄마는 시력도 나빠진다는 말도 있던데. 시력은 사실 임신과는 상관이 없고요. 네. 시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각막도 조금 부을 수 있어서 맞던 렌즈가 좀 안 맞거나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엄마의 영양분은 출산하면 임신 중에 네, 다 가져갔죠. 네, 네. 엄마에게 이제 영양 섭취를 일부 가져가기 때문에. 네. 옛날에 엄마들이 밥 못 먹을 때도 애는 뱃속에서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칼슘도 좀 빠져나가서 약간 힘들죠. 이제 좀 네. 뼈도 조금 이제 그래서 사실 요즘 비타민 D도 임신 때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먹으라 드시긴 그러더라고요. 하거든요. 네. 네. 조련에서 발마사지 받을 때 제왕절개 했는데도 엎드리게 하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뭐 엎드려도 별 문제는 없지 않아요? 네, 배는 불편하실 수 있죠. 근데 뭐 복부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불편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면 임신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 얘기죠. 네. 네. 배란일에 정액 묻은 손가락 혹은 휴지로 닦더라도 임신에 될 확률이 있나요? 배란일에 정액 묻은 손가락으로 혹은 휴지로 외음부를 닦더라도 임신 확률이 있을까요? 뭐 저는 주로 이제 임신해서 오지만 뭐 진짜로 이제 뭐 거의 확률이 낮지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이 질내 환경이 산도가 산성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배란기 때 그 이제 좀 점성이 많아지면서 산도가 약간 그 중성화. 원래 산도는 여자 산도는 pH가 산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물이 많아지면서 중화가 되면서 정액은 알칼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정자가 좀 통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사실 이 외음부가 약간 좀 이 바깥쪽에서부터 그거를 정자가 운동을 해서 저 위까지 가는 거는 조금은 있지만 저런 설들은 있기는 하긴 하잖아요. 그게 고려 2대 왕이 해종인데 태해,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진료의 사정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외음부에 집어넣어서 임신했다. 그래서 해종의 이마에 그 돗자리 무늬왕이 남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알았는데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뭐 역사에서 나오는 전설적인 얘기고 해종이 왕이 될 때 그 사실은 자기 외가 쪽이 배경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해종 이후에 계속 동생들이 그 해종의 동생 태조 왕건의 자녀들이 해종, 정종, 광종 이런 사람들이 계속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해종이 왕권이 되게 약했고
정통성이 취약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지뢰사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집어넣어서 임신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건 아마 지뢰사정 그걸 넣었다기보다도 원래 그 사정 전에 약간 전액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약간 네, 정자가 그렇겠죠. 들어있을 수 있어서 음. 아마 그것보다는 전자가 그 사전에 조금 나왔던 네, 정자가 네, 들어갔다고 네, 보는 게 네. 맞겠죠. 주근깨 치료법은 주근깨는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멜라노크린 같은 바르는 약을 써보고요. 그러다 안 되면 레이저로 제거하면 됩니다. 레이저로 제거했다 하더라도 되게 6개월 정도면 다 재발합니다. 로아키텐 부정으로 전신에 털 빠지는 경우 아직까지 제가 40년 임상 경험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신 중 운동으로 인한 체온 상승이 아예 영향을 줄까요? 체온이 저게 이제 병적으로 이제 열이라는 기준이 보통 저희가 이제 38도 넘어가는 그렇죠. 게 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38도의 발열이 아주 임신 초기 한 4주에서 5주 그때쯤이면 운동을 해서 저렇게 38도로 올라가지는 많죠. 땀을 흘리기 않고, 때문에. 네네, 발산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질병, 뭐 질환에서 감기나 뭐 독감이나 아니면 다른 뭐 그런 경우에 38도가 넘어가고 4주에서 5주 초에 아까 애들 신경관이 발달할 때 혹시 열이 노출이 되면 약간 신경과 관련된 기형이 한 2배, 3배 정도 다 오는 게 아니고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아주 극초기에 체온 상승이 애기한테 좀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 기간 동안의 발열은 이제 물론 굉장히 심한 어떤 뭐 폐혈증 이런 거랑 연관이 있겠지만 운동으로 인한 체온 상승은 그런 병적인 체온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산후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받아야 될까요? 산후 마사지는 일반적으로 조련에서부터 다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바로 해도 된다. 네. 네. 임신 중독 예방법이 있나요? 저거는 요즘에는 이 아스피린 이제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아, 네. 175mg가 뭐 130. 100mg. 100ml짜리가 있나요? 100ml짜리 이제 그 임신 중독중의 고용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좀 초산부, 첫째, 그다음에 이제 40세 이상, 그다음에 이제 약간 체질량 지수 높으신 분, 원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쌍둥이 이런 분들이 태반하고 관련된 변화 임신 중독중인데 아스피린은 12주에서 16주부터 복용하면 임신 중독중 발생률을 줄인다고 되어 있어서 100ml를. 네. 네. 또 최근에는 그런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은 11주에서 16주 사이 아스피린을 처방해서 아기 날 때까지 쭉 드시게 하고 있고요. 그런 약물학적인 거 외에 고위험군이 아니셔도 임신 중독증 예방하는 거는 다 체중하고 사실은 비례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체중 증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결국 운동이네요. 적절히 먹고 운동해야 되네. 여성의 가임기는 몇 세까지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갑이 지나다 하더라고요. 50대가 넘으면 기형아, 그렇죠. 유전자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죠. 네, 뭐. 제가 척추 측만증 각도가 큰 상태입니다. 교정을 꾸준히 못해도 더 작은 쪽 갈비뼈가 펴지도록 흉곽 호흡을 자주 해줘서 교정이 된 편인데 각도에 비해 통증도 없고 친구보다 체력 좋은 편인데 척추 측만증에 임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아, 저게 측만증에 관련된 논문 중에 임신과 관련된 리뷰 논문이 있었거든요. 거기 결론으로 보면 뭐 한 5, 6가지 리뷰가 돼 있던데 그중에 저 측만증 각도가 증가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답이 약간 미미하게 증가될 수 있으나 그거는 이제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임신 성공률도 조금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자녀한테 뭐 유전적으로 측만증이 유전이 되느냐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30%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신 그게 뭐 합병증이 더 많거나 수술률을 높이거나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임신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네. 해필라이프님, 쿠퍼액으로 임신될 수 있을까요? 쿠퍼액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사정 전에 약간 나오는 거. 네. 네. 근데 불안하시면 그냥 콘돔 확실히 그렇죠. 쿠퍼액으로도 임신될 가능성은 사실 통계는 없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통계를 잘 내지는 않죠. 네. 근데 그냥 사실은 이제 원래 콘돔도 피임 실패율이 굉장히 꽤 높더라고요. 방법이라고 10% 이상 하잖아요. 실패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래도 PM은 사실 요즘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건 그냥 콘돔을 좀 확실히 그냥 하시는 게 저런 걱정 뭐 아무튼 네.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거의 2시간이 넘었네요. 8시부터 10시, 2시간 넘게 이제 상과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길게 나눠보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두 분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저는 이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꼭 그러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근데 이제 워낙 수정해드니까 오셔서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잘 하셔서 궁금증을 잘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임신과 출산이 그렇게 너무 무섭고 막 걱정되고 사실 이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기쁨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편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10달 동안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주 예쁜 아기를 만날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를 그냥 꾸준히 잘 다니시면 대부분 다 건강하게 행복한 출산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잘 대부분이라면 99.9%쯤 되는 거죠. 네. 편안한 걱정 너무 마음으로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분과 함께 아이를 만들어서 키운다는 네. 거는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일생에 제일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자식 낳아서 키운 일, 지금은 손주 얼굴 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일생 한번 누려보시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김우성 대표님. 예. 우리 사모님들이 정말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애 낳고 난 다음에 내 몸매 무너지는 거 어떡하나. 이거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많이 하시죠. 예. 네. 그 문제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일단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차가 망가진 다음에 어디 카센터가 제일 잘 고쳐요 물어보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은 자연분만이 됐던 제왕절개가 됐던 단태아가 됐던 쌍둥이가 됐던 노산이 됐던 젊은 사람이 됐던 분명히 뭔가 망가지고 그전이랑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그 이후에 뭔가를 좋은 데 가가지고 잘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서 고치느니 안 망가지는 게 최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의 탄력도 같은 것도 나이의 영향을 받고 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회복 기간도 길어지는 거잖아요. 아픈 데도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미리 우리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체력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뭐 멘탈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체중도 아까 얘기 나왔고 그거를 다 망가진 다음에 임신 기간 동안 막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다가 차가 고속도로에서 퍼진 다음에 엔진오일도 하나도 안 갈아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잘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자동차 명장도 좀 어려워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운동이라고 하는 게 또 재활이라고 하는 게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주사처럼 팍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사나 약이 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고 그 외에 본인이 노력해서 해야 되는 그런 운동 콘텐츠가 또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몸이 좋아지려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하시려면 할 게 너무 많으시니까 미리 전문가 의견에서는 네. 일단 출산 후에 할 것도 많은데 임신 중에 조금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운동은 아까 말했듯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했을 때 즐겁고 신체적인 효능감이 높아지면 좋으니 그렇게 하시는 걸 첫 번째 권장드리고 네. 그게 안 된다면 출산 후에 좀 시작 시기를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날부터라도. 그렇죠. 그래서 조리원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 거였잖아요. 네. 이게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실제로 운동을 한 분들과 안 한 분들의 차이는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아프고 힘드니 마사지 같은 걸 좀 하기 받으시는데 싫지. 그거와 함께 운동도 하셔라. 네. 그리고 운동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를 꼽자면 조리원에서 많이 걸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공통적인 거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복근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운동 영역에서는 복직근 이개라고 하는 현상이 다 나타나세요. 벌어지죠, 이렇게. 예. 그래서 백선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셔도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도 있고 많이 참고하실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검증되고
학술적 검증이 됐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안전한 운동들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빨리 제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선생님이 없어서 안 돼요. 그렇죠. 너무 그것도 아프고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걸 해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키고 있어야 돼. 맞아요. 예,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이지메드 병원의 상과 이민영 원장님, 그 다음에 이지메드 상과의 새로 만든 산후조리원의 김무성 대표님. 그래서 건강한 산모,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빠른 회복,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늘 걱정하는 내 몸매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상담드렸습니다. 네. 저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고요.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2부를 그 미즈메드 병원의 상과 김민영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 대표님 스포츠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우성 대표, 김민영 교수님 정말 고맙고요. 사실은 제가 미즈메드 병원하고는 그게 우리 대학교 선배님이 하는 병원이라서 자주 갑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개인 병원 형태의 병원으로 유지가 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강서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멋진 산부인과 병원이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 수준, 산부인과 진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멋진 좋은 병원입니다. 믿고 가셔도 믿을 만한 좋은 그런 병원이라고 감히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피부과 얘기 좀 하고 끝내야죠. 가을철 피부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방송 딱 즈음할 즈음에 오늘 오후 시간부터 가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름이었죠. 네. 비가 그치고 나니까 찬바람이 부네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반팔을 입고 있지만 가을이 됐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또 여름에 했던 피부 관리와 다른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가을 날씨의 특징이죠. 일교차가 되게 크다. 그래서 얇은 옷을 여러 번 겹쳐 입어야 감기 예방이 되죠. 왜냐하면 환절기 때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체온의 변화가 원활하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다음에 습도의 변화를 우리 기관지나 점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일교차의 변화, 습도의 변화를 피부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급격한 변화에 이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몸은 익숙한데 늘 잘 따라가지 변화는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환절기 때는 이런저런 잘 자란 병들이 많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피부병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교차가 크면서 건조한 날씨가 되죠. 갑자기.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샤워를 여름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매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샤워하시고 나면 손톱 끝에 있는 각질이라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그 손톱에 있는 이런 각질들이 다 축하니까 붙어 있죠. 근데 건조해지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름에는 좀 때도 밀고 이렇게 해도 피부가 웬만하면 버텨요. 근데 지금 만일에 피부에 자극 주면 그냥 피부가 망가집니다. 지금 모식도로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건조해진 논밭 같은 그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은 높고 구름은 없어지고 자외선은 훨씬 더 여름보다 강하게 느껴질 만큼 강해집니다. 자체적인 강도는 여름보다 떨어지지만 구름도 없고 청명한 날씨에 밖에 나가면 그냥 타기 딱 좋죠. 그래서 이제 곡식이 여무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외선에 대해서 각별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건조한 피부염에 생기는 피부 건조증의 한 가려움증입니다. 지금 사진이 아주 적절한 사진을 우리가 갖고 왔는데 손발바닥은 각질이 두터워요. 그래서 어지간히 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딱 손목이 넘어가면 피부가 얇아집니다. 각질이 얇아지는데 그걸 떼수건으로 자극을 준다든지 지나치게 잦은 목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피부가 못 견디죠. 그럼 피부가 마릅니다. 마름은 가려워요. 노인분들이 보면 늘 이렇게 효자손을 긁는 이유가 뭐냐면 연세가 드셔서 피부가 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피부가 마르면 안 됩니다. 피부가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갑자기 하루 사이에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난 다음에 보습제를 꼭 발라야 되는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도 훨씬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비누질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떼수건 절대 쓰지 마시고 샤워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팔다리 그다음에 하복부, 허리 벨트 라인 정도는 가슴에는 피지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안 발라도 되지만 피지가 전혀 안 나오는 팔다리, 허벅지까지 그다음에 배꼽 주위에 배, 허리까지 이렇게 보습제는 쓱쓱 한번 문질러 주는 것이 이런 피부 건조증에 의한 소양증, 가려움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심한 지성 피부인 경우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피부가 건조해졌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건조해진 게 아니라 피지가 많이 나온 거로 인한 피부의 당김과 건조 현상입니다. 각질이죠. 그래서 이런 각질을 여성분들의 경우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벗겨내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보습제를 발라서 붙여놔야 됩니다. 이 각질을 제거하면 훨씬 더 피부가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벗겨내면 안 되고 보습제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주 오래 긁다가 보면 이렇게 만성화가 되죠. 이 손같이 이렇게 손등같이 만성화돼 버리면요. 이거는 뭐 치료 기간이 1 달, 2 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초기 증상이 생겼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빨리 피부과를 이제 방문을 해서 초기에 치료하면 1 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화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을철에 피부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씻는 거죠. 잘 씻어야 돼요. 샤워는 하루에 1 번, 뭐 피지가 많은 사람은 하루에 2 번. 온도는 미온수. 예, 물이 내 몸에 떨어졌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가 제일 좋아요. 시간은 5 분입니다. 5 분. 샤워 부스를 열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 놓고 샤워하는 시간 5 분이요. 머리 감고 그냥 가볍게 손으로 콩나물 씻듯이 씻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준비할 때가 됐죠. 예. 이제 오늘 내일부터 가습기 준비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건물이잖아요. 콘크리트 건물은 짓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 물을 빨아들이면서 콘크리트가 강해져요.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100년 이전에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지고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가습기는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야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강한 햇살로부터 나의 피부를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조한 부위에 바디로션, 얼굴에는 보습크림, 보습로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건성 피부염이든 지루성 피부염이든 팔에서 얼굴에서 각질이 일어나면 절대로 벗겨내지 마십시오. 그 각질은 건조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아니면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각질이기 때문에 그 각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습제를 발라서 잘 붙여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기준도 필요 없습니다. SPF 얼마, PA 포지티브 얼마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을이라 그러면 뭐 야외 나간다 그러면 30, SPF 30, PA 지수 2 포지티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점심때 1번. 1일 1팩으로 피부 건조함을 관리해도 괜찮나요? 뭐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저거를 꼭 해야만 내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형편되고 시간 될 때 뭐 저녁 때 식사하시고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난 다음에 뭐 가볍게 드라마나 영화를 하나 본다? 1일 1팩 좋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 피부가 갑자기 병이 있던 게 병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냥 건조함을 관리하는 데는 충분하다. 비누와 클렌징 폼 건조함에 도움이 되나요? 아무 별 차이 없습니다. 뭐 편한 대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그 클렌징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평생 비누만 씁니다. 그게 제가 제일 편해요. 클렌징 폼이 뭐 사용해 보라고 선물도 그러는데 번거롭고 귀찮아요. 비누보다는 불편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게 피부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나요? 전혀. 우리 몸은 내가 인위적으로 물을 먹지 않아도 목이 마르면요. 자동적으로 물이 마셔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뇌 후부의 시상하부 쪽에 우리 몸의 그 혈액 속에 그 오스모랄리티 그러니까 염도의 세기를 염도의 높낮이를 체크하는 센서가 여기 시상하부에 있어요. 거기에 혈액이 지나갈 때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하다. 그다음에 염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목마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마셔야죠. 근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물을 하루에 뭐 1리터, 2리터씩 인위적으로 먹는 게 피부에 더 좋다. 물 많이 드시잖아요. 화장실만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은 물을 인위적으로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인위적으로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갈 일만 생기는 거고요. 피부에 수분이 갑자기 농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부족하면 문제가 되죠. 그 부족함에 대한 센서는 시상하부에서 자동으로 물이 부족하다, 지금 수분의 양이 부족해서 너무 염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이 떨어지면 우리가 물을 마시게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따로 뭐 목도 안 마르는데 물을 마구 마시는 일은 필요 없다. 그러면 피부 수분 유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네,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말고 보습제를 잘 쓰면 된다는 게 이제 마지막 정리 문장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피부의 수분 유지를 위해서는 보습제를 쓰면 되고 물은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들 피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틱으로 된 선크림도 튜브에 된 것과 똑같나요? 예, 동일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노 뭐예요? 노 XX는 뭐예요? 아, 노스카나가 효과가 있냐고요? 광고만한 효과는 없죠. 흉이 지고 안 지고는 상처가 났을 때 얼마나 치료를 잘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이미 상처가 생기고 난 다음에 흉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 큰 변화 없습니다. 수란트라 크림으로 실핏줄은 못 고칩니다. 홍조 못 고칩니다. 수란트라 크림으로 고치는 건 뭐냐면 주사성 여드름을 치료하죠. 주사 피부염, 주사성 여드름을 치료하는 거고요. 홍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핏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핏줄은 레이저로 해야만 좋아집니다. 홍조 피부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혈관이 불안정하게 생기기 때문에 레이저를 하면 1, 2주 정도는 안정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한 달에 최소한 2-3번은 해야 됩니다. 임신 출산을 생긴 튼살은 바깥분이 책임져 주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치료 방법 없습니다. 네. 미안해요. 피부에 보습제를 많이 쓰면 피부가 스스로 보호해서 건조해지는 말인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보습제를 많이 쓰면 피부가 보호가 잘 돼서 스스로 더 건강해집니다. 남성형 탈모가 전체적인 모발 밀도 감소로 올 수 있나요? 아니요. 남성형 탈모는 위에만 생깁니다. 옆하고 뒷머리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전체적인 모발 밀도가 낮은 건 그냥 타고나기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켄타마이신에 알러지 생긴다 쓰면 안 되죠. 데스오엔 같은 스테로이드를 늘상 바른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피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장미꽃 치조와 건조한 피부에 세수핀으로 세수하는 게, 건조하든 지성이든 세수는 세수핀으로 하는 거예요. 네. 피나스테이드를 먹고 성기능 경험은 뭐 중단하시고 미녹시딜을 먹든지 바르든지 해야죠. 100명 중에 2명, 한 2%에서 성기능 장애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약을 못 먹습니다. 그냥 미녹시딜 제제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테는 뭐 별 효과 없습니다. 아예 건조한 피부에는 보습제 쓰세요. 뭘 어려워 먹고 자꾸 비싼 걸 써요. 슈퍼마켓 가면 존슨앤존슨에서 뭐 나와 있는 베이비로션 되게 싸고 좋은 거 많아요. 자녀의 얼굴과 등에 여드름이 많다. 유전병이에요. 평생 약 먹고 평생 약 발라야 돼요. 대부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한테 직언직설을 하지는 않죠. 돌려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돌려서 이 얘기해서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는 있지만 병변은 나빠집니다. 자녀의 얼굴과 등에 여드름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유전병이라는 얘기예요. 타고난 피부가 여드름 피부로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짜고 이런 게 할 일이 아니라 먹고 바르는 약으로 그 유전자를 누르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이요.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요. 자, 제가 대머리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대머리입니다. 유전입니다. 네, 평생 약 먹고 약 바르고 사는 겁니다. 귀찮으면 대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숙님 자녀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가셔갖고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처방받아서 꾸준하게, 물론 좋아지면 먹는 약은 좀 줄여서 끊을 수 있어요. 바르는 약은 지속적으로 늘 사용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 찾아가서 병원에 갔는데 레이저 하라 그러면 나오세요.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레이저 100번 해도 절대로 여드름 안 없어집니다.
바가지 쓰지 마시고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피부과 전문의센터 찾아뵈면 대부분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 레이저는 그 얘기 안 꺼내요. 예. 이거는 잘못된 얘기니까 그냥 나오셔서 다른 병원으로 바꾸시면 먹는 약, 바르는 약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눈가 턱 밑에 병원에서 여드름이라고 약 받았는데 뭐 이글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복숭아님이 일본에 계신다 그러는데 65세에 눈 밑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여드름일 가능성보다는 눈밑이라면 항관종이나 다른 종양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봐야 진단이 되겠지만, 보시면 뭐 피부과는요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다 진단돼요. 그래서 한번 멀지 않으니까요. 뭐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오니까 오셔서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면 금방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같이 구독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어느 분야의 전문의든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쉽게 진찰받을 수 있고 쉽게 상담받을 수 있고 유튜브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바이탈과도 매한가지로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그거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공하는 의사들한테 낙수의사, 너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뭐 바이탈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모멸적 발언을 하는 거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계속 댓글이 올라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5,600원을 내시고 5,600원짜리의 대접을 받아야지 그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정확한 숫자 얘기는 아니었더라고. 확인해보니까 5,200원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진찰료는 17,610원이에요. 여러분들을 진찰을 해주고 처방을 해주면 의사들이 초진의 경우에 받는 게 17,610원이에요. 총액이. 네. 그렇게나 많이 받아서 얼마나 부자가 될 거냐고요. 자, 굉장히 잘 되는 병원에 100명 정도 볼 수 있어요. 100명 보면 의사는 파김치가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잘 되는 병원 176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명을 늘 보는 일도 드물겠지만 그냥 곱하기 하기 쉬워서 176만 원을 벌어요. 18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20일 일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1,800만, 3,600만 원이에요. 그럼 병원에 보면 최소한 간호사가 3명에서 5명이에요. 인건비가 얼마쯤 나갈 것 같아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임대료는 얼마쯤 나갈 것 같아요? 시설하고 인테리어인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다 계산하면 3천만 원쯤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8시간 이상, 10시간 가까이 일해서 한 달에 600만 원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5,200원이고 받는 돈이 17,610원이라서 총액 17,610원을 하루에 100명을 보면요. 내 손에 떨어지는 게 600만 원쯤 남아요. 세금 내고 나면 한 3,400 되겠죠. 그게 바이탈과를 하고 있는 분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건데 거기다 댓글 달아놓고 돈만 밝힌다고? 그럼 여러분은 돈 안 밝히십니까?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의사도 생활인이고요. 의사도 성직자가 아닙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할 때 그에 따른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하기 싫어집니다. 그보다 너같이 훌륭한 분이 있지 않냐. 이국종 교수도 있고 이태석 신부름 같은 게 있지 않냐. 그러니 훌륭하죠.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니 우리가 존경을 하죠. 이태석 신부는 다른 대학교지만 나한테는 후배고요. 이국종 선생님은 뭐 내 대학교 후배지만 내가 이국종 교수님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겠어요? 같은 의사지만 얼굴 마주보고 얘기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허리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의사가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신분은 도둑놈 신분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일하는 만큼의 노동의 대가만큼의 상응한 대가가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휴일날 어떤 기회가 돼서 뭐 의사협회에서 가자 그러면 순회 봉사진료 갑니다. 돈 안 받죠. 거기서 왜 돈 안 내냐고 환자한테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고 그 정도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일이지 에브리데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누가 의사를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지 돈을 밝힌다고요. 그럼 돈 안 밝히는 분이 좀 나와보라 그러세요.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의 거지까지. 돈 주는 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긋난 생각, 잘못된 생각,
잘 먹고 잘 사는 의사를 보고 배가 아파하는 그런 삐뚤어진 심보를 가지고 의료 정책을 논하면요. 결국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일본에서 지금 복숭아님이 글 올리잖아요. 일본에서 이렇게 복숭아님이 일본말을 못해서 일본에 글 안 올리시겠어요? 이 시간에?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보십시오. 피부과 전문의가 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상담하는 데가 있냐? 없어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 주는 의료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조금 전까지 상과 전문의사 모시고 김원영 교수 모시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렸잖아요. 그 정보를 드리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2차적인 이익을 계산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병을 좀 더 홍보해서 우리 병원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는 거죠. 그 욕심 없이 예? 출연료 조금 받으면서 이 시간에 휴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상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욕심을 갖고 저 사람 돈 밝힌다고 여러분 손가락질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열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비욘디 우리 구독자분들은 최소한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죠. 저도 물론 의사 중에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의사예요. 내 동기 중에 나만큼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거고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수님 만나서 일찍 어린 나이에 미국의 큰 레이저 시장을 먼저 봤던 그런 행운이 나한테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회사에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 동기 대학 교수들이요. 고만고만하게 대기업의 부장이나 임원급들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바이트할걸 하고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재밌죠? 즐겁죠? 네. 자기 손에서 어떤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비아냥하고 폄하하면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이런 언론, 이런 정부, 절대로 지금 젊은 우리 후배님들이 레지던트를 돌아올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사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직종의 직역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직역에서 존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일이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은 따라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수원님 얘기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꼭 시간 되실 때 한번 한국에 나와서 피부과 전문의 찾으시면요. 보는 즉시 거의 진단될 확률이 90%입니다. 어쩌면 약이 아니라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병일 수도 있죠. 네. 강아지가 건조한 피부 가지고 있는데 연고나 보조에 사랑껏 바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개인데 너무 애가 가렵게 생겼어요. 예. 보면 알거든요. 이제 눈에 뭐만 보인다고 피부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그 강아지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너무 잠도 못 자고 긁고 있대. 그래서 예. 잠깐 한번 들르시면 제가 약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피부약을 주는 거죠. 예. 금방 좋아져서 그분은 지금도 저보고 맨날 커피 사줘요. 예, 똑같습니다. 예. 그 강아지가 건조한 피부라는 게 아마 그 강아지가 아토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스테로이드 좀 발라도 되고요. 보습제 발라도 됩니다. 털 좀 깎아야 약이 잘 발라져요. 예. 애기 강아지 털 깎는 바리깡이라 그러나? 예. 그걸 깎아서 발라주면 됩니다. 생리 후에 외연부가 건조해진다. 생리 때문에 외연부가 건조해지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 생리가 외연부를 건조하게 하지 않아요. 생리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생리대가 그게 이제 특수한 면으로 되어 있는 흡수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알러지나 자극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잘 생겨요. 예. 가끔 저 피부과에 이래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좀 불편하지만 생리대를 면으로 천으로 된 그걸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스테로이드 바르면 됩니다. 병원에 한번 나오셔야 돼요. 처방받아야 돼요. 얼굴에 기름이 생길 때는 물론 여러분 상관없어요. 예. 세수를 10번을 하든 20번 하든 불편하면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몸쪽에 모낭염이 목 쪽에 목에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여러분 모낭염하고 여드름하고 다른 건 줄 아는데요. 모낭염과 여드름의 관계는 대한민국과 한국의 관계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리쥬란 힐러가 도움이 되냐? 저게 아마 연어 추출물인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런 걸 권하지 않는 이유가 저게 비보험으로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비쌀 거예요. 10,000원, 20,000원 안 해줄 겁니다. 리쥬란 힐러를 갖고 건조 피부염을 좋아지게 하는데 그 돈을 쓰시겠다. 그냥 좋은 보습제 사서 쓰시면 1,000원어치만 발라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좋은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피부에 돈을 많이 쓰니까 내 피부가 좋아질 거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제 피부에는 돈 한 푼도 안 썼는데 지금까지 뭐 제 피부에 제가 돈 주고 사서 쓴 게 없는데 괜찮잖아요. 60 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 좋아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조하다 그러면 보습제 쓰시면 돼요. 진료받은 적이 있는데 저 질문하라 그러는데. 음. 아마 제가 진료 볼 때는 지금 같은 표정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냥 방송을 통해서 편하게 책임 없는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 내가 책임질 일은 없고요. 환자를 보잖아요. 환자를 볼 때는 긴장합니다. 딱 표정이 이렇습니다. 미소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인상 쓰냐 그러는데 아니요.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 환자 볼 때 내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거 뭐라 그런 적은 없고요. 화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들을 만날 때 의사들한테서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돈을 냈고 진료비를 냈으면 질문에 답할 의무는 의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준비된 질문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건조한 피부 출혈에 효과 있는 연고 필요 없다니까 이제 보습제 바르시면 돼요. 건조한 자체는 보습제면 되고요. 근성 피부염 때문에 피부염이 생겼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바르셔야 돼요. 건조하니까 또 화장품 바르면 따갑죠. 그래서 피부가 되게 건조해서 습진 생기면 물만 닿아도 따가워요. 근데 스테로이드 써야 됩니다. 오일 마사지 하셔도 됩니다. 지름 1.2cm 울퉁불퉁한 점 복합 모발 제거하면 돼요. 제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울퉁불퉁 복합 모발이면 뭐 평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한번 떼버리면 되죠. 피부과에서 겐타마이신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피부과 아닐 거요. 비판테는 연고가 아니고 화장품이에요. 보습제인데요. 뭐 비타민 B가 좀 들어있는 연고인데 치료 효과 없어요. 치료 효과 없어요. 겐타마이신을 써야 된다면 이제 저기가 있는 거겠죠. 염증이 있다는 얘기인데 피부에 겐타마이신 연고 발라 갖고 피부염에 세균들이 잘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같으면 처방하지 않았을 약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주치의를 한번 바꿔 보시죠. 에 저기 TV 조선에서 찍었던 거구나. 아빠하고 나오고. 그거는 그 제작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자녀가 멀리 있으니까 찍을 수 없었고 마침 인제 뭐 애를 데리고 귀국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찍었죠. 여러분들이 봐서 즐거우시다면 뭐 저는 그 보람 있는 일이고요. 제 개인 욕심은 그거죠. 우리 장모님이랑 제가 방송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지금도 뭐 장모님 보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 틀으면 나오잖아요. '아이 우리 장모랑 내가 이렇게 놀았구나.' 뭐 이런 느낌. 예. 딸보다는 손주죠. 손주랑 같이 하나 찍어 놓으면 그 몇 개 나오는 거는 걸어 놨다가 두고 또 인제 금방 뭐 돌아가고 나면 또 뭐 내년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죠. 못 볼 때 인제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인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제가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 올려도 또 볼 수도 있지만 또 뭐 그런 추억이 될 만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만든 거고요. 보시는 여러분들이 즐거웠다 그러면 그 역시 더 보람이 됩니다. 강경숙 님 비누가 천연이라고 해서 여드름이 좋다고 하는데 비누에 천연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누는 화학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 베이스에 되는 그 기름은 팜유, 야자유를 쓰거나 아니면 우지, 소기름을 쓰거나 그거 다 천연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뭘 넣냐면 양잿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다 천연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죠. 그러니까 인제 피부가 자기 비누는 천연이고 다른 제품은 다 화학약품이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아니요. 발라서 좋아지면 빨리 끊어 버리면 됩니다. 빨리 끊어 버리면 돼요. 오래 바를 이유가 없어요. 리바운드 없습니다. 바르는 약은 리바운드가 없어요. 먹는 약은 이나 주사는 리바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줄에 테이퍼링 해야 되고요. 바르는 약은 열심히 충분히 많이 그리고 빠른 기간에 사용하고 좋아지면 끊어 버립니다.
항문은 세정제로 씻어야 되나요? 세정제로 씻어야지 뭘로 씻나요, 그러면? 항문을? 예. 비누로 씻든 세정제로 씻든 씻으시면 됩니다. 점점 더 감사합니다. 살을 뺐어요. 제가 내 개인 유튜브 한 2년 동안에 몸무게 한 7-8 킬로 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갖 병이 다 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제 운동하는 시간대 빼고 내 개인 유튜브에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거의 뭐 수면 시간도 많이 줄었고 먹는 양은 비슷하거나 좀 늘었겠죠. 이제 자꾸 주전부리를 하면서 인제 지금 만드니까. 그래서 만들어졌던 내 몸이 인제 체중이 한 7 킬로, 93 킬로까지 쪘죠. 지금은 제 모습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체중을 다시 83 킬로로 거의 한 10 킬로 가까이 뺐죠. 그래서 좀 더 활기차 보인다면 어 그런 것 때문에 살 빼서 그럴 거예요. 이제 뭐 혈압도 다 없어지고 고지혈증 다 없어지고 여기저기 관절 아프던 것들도 뭐 인제 뛰지는 못하지만 뭐 등산을 이제 세게 할 만큼은 이제 무릎도 좋아지고 그래서 '비만이 갑자기 오면 큰일이 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내 몸으로 또 겪었죠. 네. 우리나라 의료는 정말 되게 멋진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한테 줬던 주님 800 엔이나 후원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한테 남겨준 선물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정치 얘기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 밥숟가락에 영향을 줍니다. 내 밥숟가락에 쌀이 얼마나 먹을 수 있고 내 밥숟가락에 반찬이 어떤 게 올라오느냐가 다 정치가 결정하는 겁니다. 레바논을 한번 보십시오.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정말 1964 년도에 굶어 죽는 그런 게 있었던 시절에도 레바논은 거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이슬람파와 기독교파의 인종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욕심내지 못할 만큼은 화합을 해야죠. 자기 나라 내에서 정권 갖고 다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종교 문제를 거기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외세가 다 개입하게 하는 순간 레바논은 지금도 전쟁터로 살아갑니다. 그런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정치가 잘못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놨고 김대중 대통령께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시스템이죠. 약간 위태로운 외발 자전거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 외발 자전거도 운전을 잘하면 정말 멋지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갈아엎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분노해서 이 잘못된 의료 정책을 원상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은 절대로 바이탈과 전문의가 안 나옵니다. 피부과는 많이 만날 거예요. 예. 피안성은 다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보험이 많아서 그것과는 서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2,000명 늘린 사람이 바이탈과를 할까요? 아니요. GP로 피부과나 안과나 뭐 성형외과나 이런 걸 할 겁니다. 지금 그만두고 나간 우리 후배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3분의 1이 현업에 복귀했는데 전부 복귀한 데가 그런 데입니다. 그거는 미래의 2,000명도 똑같습니다. 지금 2,000명 추가로 뽑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나는 2,000명이니까 시골 내려가서 바이탈과 할 거야라고 들어오는 2,000명, 1명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한 도덕성을 가지고 뭐 나는 뭔가 몸을 갈아 넣어서 대한민국의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슈바이처 같은 생각 가진 사람 그러려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해를 할까요? 우리 그런 위선 떨고 살지는 맙시다.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도둑놈 신부예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식 공부시켜 가지고 너 시골 내려가 가지고 피안성 하지 말고 바이탈과 해서 아픈 분들 도와주고 일생을 거기 희생하고 봉사해라. 예.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때 가해를 시킬까요? 우리 그런 위선은 떨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스탠드만 켜 놓고 책을 보면 눈이 나빠요? 아니요. 자기가 봐야 될 조명 공간에 집중도를 높여주는 게 뭐 눈을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과 조도 차이를 너무 많이 두는 거는 썩 좋지는 않죠. 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럼 눈이 좀 힘들어지죠. 습지를 예방하려면 어떤 아토피가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이나 자극성 지루성 피부염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신 건강이 좋으면 안 생기는 병입니다. 자극성 피부염은 때 안 밀면 안 생깁니다.
예방은 그런 거죠. 임신성 소양증, 이거 되게 어려워요. 임산부가 피부가 가려운 데는 한 4가지 질환이 있어요.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임신 초기에 나타나냐, 중기에 나타나냐, 후기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진단도 다르고, 피부의 병변의 모양에 따라서 또 진단이 달라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면 대부분 이제 태아의 장기는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센 걸 써도 되고요. 그래도 가려워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쓸 수 있는 안전한 약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같이 복용하고 쓰는 것들을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다음에 피부과 전문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시게 되면 충분히 아기 놓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아기 놓고 나면 다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보습제 많이 쓰시고 스테로이드 좀 더 센 거 쓰고, 그래도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다 그럼 항히스타민제 드시고. 습도는 몇으로 맞추는 게 좋냐? 한 60 정도요. 근데 아파트에 살면서 난방 튼 상태에서 60% 맞추면 안 꺼집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건물은 뭐 물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계속 틀어 놓게 될 겁니다. 한 60도에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 멋진 그 산부인과 상과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예. 운동의 중요성이 산모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는 저도 같이 배우게 됐네요. 여러분들 아이를 원하시는데 잘 안 생긴다. 네, 산부인과 가십시오. 그다음에 아이를 하나 놓고 둘째를 고민하고 있다. 둘 놓으면 더 행복해지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 키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돈 없어서 못 키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산모나 유아에 대해서 배려가 적은 나라는 아니다. 뭐 제 딸이 미국에서 애를 낳고 키우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보면 걔가 국적이 아직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귀국했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가서 찾아서 혜택을 받으라고. 그러니 뭐 꼭 그렇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더 잘 키우느냐.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키운다는 게 지금도 제 생각입니다. 예. 물론 돈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필요한 돈은 국가의 지원이 있으니 아이를 원하고 아이를 키웠을 때 즐거웠다면 뭐 하나 있는 분은 둘을 놓는 것도 좋다. 셋 모르겠어요. 셋까지 저도 안 키워봤고 제 자녀들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좀 더 힘들겠죠. 조력자가 있으면 좋겠죠. 둘까지는 뭐 부모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나이 들어보면 결국 남는 건 자식밖에 없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행복함을 오늘 여러분들 했던 믿음의 병원의 상과 원장님, 원장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와서 키우고,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에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는 뭐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예고 방송 좀 하고 갈까요? 다음 주가 10월 9일인가요? 10월 8일이죠? 맞죠? 네, 10월 8일 화요일 날은 윤영미 아나운서님 모시고 여행에 대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가을이잖아요. 여행 가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좋은지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 만들었고요. 15일 날은 이지훈 변호사 모시고 욕 잘하는 법에서 좀 더 세련되게 조직 생활을 더 잘하는 법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고 존경하는 경제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전인구 머니도 대표인데요. 유튜브 이름은 모르겠다, 뭔지. 전인구의 경제연구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전인구라고 쳐도 나올 거예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제적 자유, 투자로 이룰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얘기도 하나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사느냐. 이런 걸 또 이제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들 갖고 전인구 선생님 모시고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월 29일 날은 제가 굉장히 요긴한 꼭 봐야 될 분이 하나 있어서 저녁 약속 때문에 한 주는 쉬고요. 11월 5일 날은 김정호 서강대 교수님 모시고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다른가, 나라가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꼭 지도부의 문제만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1월 22일 날은
늘 제가 존경했던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표창원 전 의원, 요즘은 작가로 되돌아왔죠. 예. 범죄 프로파일러가 쓴 범죄 소설입니다. 카스트라토라는 책을 새로 내셨습니다. 그 책을 갖고 대중들하고 접점을 이제 다시 만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다음에 또 선거에 나올지 아니면 작가나 다른 삶을 살아갈지 어떤 쪽을 선택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날에는 신동 원장이랑 같이 코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12월 10일 날에는 우주문제 현자타임즈 지웅배 박사님 모시고 우주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그날은 스페셜리 제가 그때 약속했던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산이 다 만들어졌어요. 우산이 만들어져서 그날 가서 같이 함께하는 우리 독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20분을 선정해서 그 천문도가 그려진 우산을 딱 펴면 이렇게 들면 하늘에 북반구 천문도가 그려진 그런 멋진 우산입니다. 20분에게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지웅비 박사님 나올 때 천문학에 대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배우면 즐거운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늘을 고개를 들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시간이죠. 12월 10일 날에는 지웅비 박사님 모시고 또 우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물론 2, 3부 시간에는 의료 상담 다 있으니까요. 늘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게 방송을 재밌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윤영미 아나운서랑 같이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